8월 5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정청래는 자신의 SNS에 이재명 정치 탄압에 단호히 맞서 싸우겠다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습니다. 이재명 사법 리스크? 저들의 덫에 맞서 싸워야지 내부 총질 웬 말이냐? 김대중 빨갱이 용공 조작 정치 탄압에 맞서 싸운 것이 민주당 전통이다. 이재명에 대한 정치 탄압에 단호히 맞서 싸우겠다. 정청래의 말처럼 70년에 가까운 민주당 역사 속엔 수많은 정치 탄압과 그에 맞서 싸운 기록이 존재합니다. 정치 탄압은 늘 사상적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분단 국가의 현실을 악용하여 민주진영은 북한과 내통하고 공산주의를 추종하는 이미지를 덮어 씌우려 들었습니다. 민주당의 대통령들은 늘 보수진영의 정치 탄압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권이 문재인 정부를 향한 종북 프레임은 과거 김대중 대통령님께 씌워졌던 빨갱이 프레임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정치 탄압으로 억울한 옥살이까지 치르셨던 김대중 대통령이지만 김대중 대통령의 아들 3명이 뇌물죄로 구속된 것을 당시 야당의 공작, 정치 탄압으로 말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권력형 비리에 대한 정당한 심판이었을 뿐입니다. 이재명의 권력형 비리는 지난 몇 년간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대부분의 비리는 정치권이 아니라 일반 시민들로부터 제기되었습니다. 반민주 진영의 용공 조작, 빨갱이 딱지 붙이기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정청래가 주장하는 반민주 진영의 덫에 걸린 것이 아닙니다. 정청래는 대표적인 기회주의 정치인입니다. 언제나 대세를 추종하며 그것으로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취할 뿐입니다. 지금 대세를 이재명이라 여기는 정청래는 지난 세월 반민주 진영의 정치 탄압에 대한 민주당 지지자들의 피해의식을 이용하여 이재명의 권력형 비리를 덮으려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시민들의 정당한 주장에 대한 정치적 탄압입니다. 정청래의 말처럼 민주당의 전통을 지켜내야겠습니다. 권력형 비리를 덮으려 드는 시민의 목소리를 억압하려 드는 정치 탄압에 단호히 맞서 싸우겠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도 정청래도 아닌 틀린 것을 틀리다 말하는 당원들의 것이니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8월 6일 토요일입니다. 저는 나이브TV 블랙하우 BC입니다. 네, 호구맨입니다. 네, 장마가 끝났다고 했는데 비가 계속 옵니다. 그러게요. 근데 오늘은 좀 오려면 제대로 오든가 그냥 습도만 높여놔가지고 네. 바깥에 나가면 거의 한증막입니다 지금. 안 그래도 어저께 제가 일기예보를 보고서 네. 그냥 비가 오는 줄 알았더니 소나기가 온다고 되어 있어서 네. 안 그래도 걱정을 했는데 이 걱정하던 상황이 아주 제대로 펼쳐졌습니다. 저도 이제 그 녹음실 오는 길에 이제 지하철역에서 내려가지고 딱 걸으려고 하니까 비가 몇 방울 떨어지길래 우산을 가방에서 꺼내가지고 딱 폈는데 펴고 한 20걸음 걸었더니 비가 안 와. 근데 너무하다. 근데 땅은 다 젖어 있고 습도는 높아가지고 막 어우. 제가 이제 그 뒤에 왔죠. 그래서 사우나가 된 아주 이 불쾌 지수가 이제 높은 그런 환경인데 참 이 민주당 꼬라지는 지금 날씨보다 더 짜증나는 그런 수준이죠. 네, 하지만 저희는 녹음실의 에어컨이 저희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녹음할 때만이라 좀 쾌적해야지. 네. 지난주 저희 녹음 때 이제 뭐 전당대회 누구 뽑을 건지 다들 결정해 오자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아직 뭐 누구를 뽑네 마냐 뭐 누구를 찍어야 되네 그런 얘기 하는 거는 뭐 사실 아닌 것 같긴 하고 다만 이제 지난주에 최고위원 후보들 가운데 이제 저희 윤영찬 의원 제외하면 한 명은 누구를 뽑아야 될지 모르겠다 이제 잘 모르겠다 그런 말들이 많았잖아요. 네네. 저희도 그랬고 그런데 마침 이제 이번 주에 이상희 교수님이 거기에 관련해 가지고 바로 밑에가 될 만한 트윗을 하나 올리셔가지고 뭐 저희가 지난주에 제가 이제 우리끼리 숙제하자 그랬지만은 숙제를 대신해서 이상희 교수님 요 트윗이 이제 답이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요걸 뭐 잠깐 소개하고 가겠습니다. 여기 이제 8월 2일 날 올리신 트윗인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기본소득 포퓰리즘을 추종하는 이재명의 민주당과 싸우고 있습니다. 복지국가 정치 시대를 열기 위해서입니다. 170명 넘는 민주당 의원 중 이런 견해를 시종일관 밝힌 보편적 복지국가 노선의 정치인이 한 분 계십니다. 바로 고영인 의원입니다. 이상희 드림. 뭐 이건 답이 됐을 것 같습니다. 네, 또 고영인 의원이 네.
이 이상희 교수님께서 대표로 활동하시던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회원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고영인 의원이 저기 안산인가 그쪽이었나요? 네, 안산입니다. 고시 그러니까 왠지 제주도 사람 아닌가 싶어가지고. 아 그러면 뭐 고민정도 제주도 사람이 고민정도 저기 집안 사람도 거슬러 올라가면 제주도 출신일 수도 있지. 뭐 그럴 수는 있죠. 예. 예. 그래서 뭐 아무튼 뭐 누구를 찍겠다 누구를 찍으라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뭐 이미 많이들 좀 그렇죠. 정해진 것 같아요. 네. 이제 뭔가 이렇게 한 가지라도 분명하게 지지할 만한 지점이 보이면은 별로 이렇게 뭐 좌고우면할 거 없어지는 거죠. 뭐 BC님이나 저 같은 경우 저 같은 그러니까 우리 방송의 어떤 기조로 따지면 저희는 사실 이제 제일 메인 컨텐츠를 하고 해야 될까? 그게 기본소득 반대가 제일 크지 않습니까? 사실. 아 그렇죠. 네. 그렇게 보면은 뭐 저희 입장에서는 고영인 의원 같은 분은 충분히 뭐 지지할 만한 그런 스탠스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이거 하나는 선명하니까 딴 건 몰라도. 이게 이분께서 이제 선거 운동을 시작하시면서 네. 제일 처음 만든 짤이 이 K 복지국가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북유럽식의 그 복지 시스템을 네. 한국식으로 적용을 하자 컨버전 하자 뭐 네네. 그거죠. 네. 그런 거였기 때문에 좀 눈여겨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직 좀 이분에 대한 내용이 많이 알려지지 않고 있다 보니까 아마 이상희 교수님께서 이런 트윗을 남기신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북유럽식도 지금은 좀 이제 좀 한때는 그게 되게 이상향으로 그렇게 비춰지기도 했지만은 지금 보면 그쪽도 문제가 많고 사실 우리가 이제 그 표피적으로 알고 있는 것만큼 그렇게 이상적이지 못하다는 것들이 이제 드러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정말로 이제 언젠가 뭐 노선 토론 같은 걸 할 수 있게 된다면은 고영인 의원의 어떤 북유럽식을 한국으로 컨버전 하겠다 그런 방향성하고도 충분히 대치돼서 토론을 할 만한 그런 여지는 있겠지만은 적어도 기본소득만큼 확대한 건 아니죠. 이거는 그렇죠, 그렇죠. 충분히 이제 서로 합의해 가면서 조율해 가면서 맞춰나갈 수 있는 그런 그 주제가 되는 거죠. 이거는. 네. 어쨌든 그런 한 차원 높은 토론이 이제 민주당이나 또는 대한민국 사회에 필요한 거죠. 그렇죠. 뭐 기본소득을 한 해 만에 네. 뭐 실험을 한 해 만에 뭐 이런 아주 저급한 레벨에 이거는 막 마치 그 복지를 뭐 이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뭐 수준이죠. 이미 한국의 복지는 오래전부터 시작해서 발전되어 왔고 네, 지금 더 발전시켜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본소득이라는 것은 사실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네. 그 아무튼 지난주 숙제는 이것으로. 아, 네. 자, 그렇게 하고 이제 저희를 도와주시는 고마운 분들 소개해드리고 본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후원 계좌를 통해서 이번 주는 좀 많네요. 네. 네, 트친 S님, 제시케 알바님, 친절한 이순씨님, 바비냐옹님, 그리고 달타냥님 후원해 주셨습니다. 언제나 감사합니다. 언제나 감사합니다. 네, 바비냐옹님 오랜만에 해주셨고 제시케 알바님은 처음이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왠지 이 이름으로는 처음입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제시키 알바님? 아니요, 잘 모릅니다. 근데 왠지 알 것 같은데. 그래요? 한 느낌이. 네, 그리고 제공입니다. 웰컴퓨터입니다. 부산 사하구 괴정로 221 사하시장 복개로 입구에 있습니다. 070-8742-9595입니다. 트위터,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네이버 블로그에서 웰컴퓨터 AIRSEE 숫자 12를 검색해 주시면 됩니다. 컴퓨터 조립 수리 전문점이고요. 원하시는 사양에 맞는 최적의 견적을 내드리고 조립부터 세팅까지 완벽하게 마무리해 드립니다. AS 원격 지원 및 업그레이드도 가능하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언제든지 전화 주세요. 그리고 이번 주에는 웰컴퓨터에서 이제 8월 데스크탑 PC 추천 견적이 올라왔습니다. 네. 일단 이제 일반 PC로는 인텔 CPU를 적용한 인텔 12세대 i5 CPU를 적용한 것과 AMD 라이젠 5 4세대 사양을 각각 122만 8천원, 116만 7천원 가격에 올려주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벼운 저사양 PC 아주 가격이 저렴합니다. 40만 원대 가격으로 추천드린 견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양 확인해 보시고 PC가 급하게 필요하신 분들은 주문 견적 한번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PC는 그 견적이라는 게 어떤 가격의 변동이 아니라 가격은 거의 고정으로 맞춰놓고 그 가격대에서 최신의 이제 부품들을 수급을 해가지고 말하자면 이제 그
그 가격대에 사양을 올리는 게 이제 그게 이제 견적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실제로는 다들 자기 예산에 맞춰가지고 컴퓨터를 뭐 이제 견적을 만드시긴 하지만은 이런 이제 가게에서 일반적으로 추천하는 견적이라는 거는 이제 가격대에 맞추는 거죠. 사양에 그렇죠. 맞춘다기보다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좀 고급형 뭐 게이밍용 그런 것들이 이제 100만 원대 정도가 되는 거고. 게이밍은 이것보다 좀 더 올라갈 거예요. 왜냐하면은 CPU를 그러니까 인텔 기준으로 하면은 이제 i5가 아니라 i7은 보통 달아주거든요. 근데 이제 게이밍에서는 CPU보다 가장 돈 많이 먹는 부품은 GPU죠. 그렇죠. 50만 원이 넘어가니까. 이게 이 견적이 제 기억으로는 그 지포스 그 RTX 3060인가 네. 그거일 겁니다. 그게 이제 웬만한 게임 다 무난하게 사용할 수 있는 GPU라고 그래픽 카드라고 그렇게 들은 것 같고요. 물론 그거보다 훨씬 더 비싼 상위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거로 넘어가면은 이제 200만 원대 PC가 되는 거죠. 200만 원, 300만 원까지 가죠. 네. 자, 그래서 각자 필요하신 목적에 따라 원하시는 목적을 설명해 주시면 웰컴퓨터 사장님께서 좋습니다. 예, 목적에 맞는 상담을 해주시니까. 네, 견적을 상담해 주시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언제든지 연락해 주세요. 070-8742-9595입니다. 다음은 달품은 농장입니다. 트위터 달품은 농장 @ DALPUMEUN 인스타그램 달품은 농장 _ 농사짓는 문파 _ DALPUM 숫자 1입니다. 청란 청개육, 친환경 우렁이쌀, 고춧가루, 참기름, 들기름, 서리태콩, 찰 옥수수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많은 제품들이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요. 가장 빨리 떨어질 것 같은 거 먼저 소개해드리면 2021년, 그러니까 작년에 재배된 서리태콩 지금 키로당 12,0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수량이 많지 않다고 하니까요. 네. 이게 지난주 일요일에 처음 올라왔어요. 네. 그래서 지금 혹시 떨어졌을지도 모르지만 네네. 혹시 남아있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알아보시고요. 네. 그 다음에는 보리쌀입니다. 이 달품은 농장이 있는 지역의 자치위원회에서 판매하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달품은 농장에서 이제 위탁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보리쌀은 3kg 10,000원입니다. 네. 그리고 드디어 기다리시던 햇 미숫가루가 올라왔습니다. 네, 키로당 14,000원이고요. 네. 그 귀리 빼고 전부 국내산으로 국내산 곡식으로 네. 만들어진 겁니다. 이게 또 쪄서 만들었다고 해요. 어. 요즘은 이제 보통 그냥 말린 곡식을 갈아서 네, 이제 네. 미숫가루를 만들어서 판다고 하는데 이 쪄서 말리는 방식이 옛날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게 더 고소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차이가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게 소화가 더 잘 된대요. 맞습니다. 네. 제가 생각해도 그럴 것 쪄서 같은데. 말린 게 그럴 것 같은데요. 한번 이렇게 찌면은 곡식이 한번 익혀지잖아요. 그러니까 음식은 원래 네. 익히면 소화가 잘 되는 법이니까. 네네. 그래서 좀 얹히는 게 덜하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전통 소화가 잘 되는 옛날 방식의 햄 미숫가루 이번 기회에 한번 구매해 보시는 건 어떠실지요? 그래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좀 특이한 소식이 하나 있었어요. 이게 이제 그 인터넷 커뮤니티 알바에 관한 좀 구체적인 정황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게 이제 나온 게 있는데, 네네. 뭐 그 전에 먼저 이제 이번 주 소식은 아니고 이거는 지난 5월 19일 날 네이버 한 맘카페에 올라온 공지글을 하나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아, 지난 5월이군요. 네, 여기 지난 5월이니까 윤석열 취임 직후인가? 5월 19일이니까. 그렇죠. 한 일주일 지났다고 네네. 생각하면 되겠네요. 여기 이제 공지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최근 불거진 우리 카페 내에서 특정 정치인과 민영화에 관한 선동이 있었습니다. 우리 카페 스태프들은 이를 특정 집단의 여론 선동으로 판단하고 경찰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전문 내용 중 일부를 공개하겠습니다. 최근 3개월간 가입한 회원분들 중 해당 선동 내용물을 게시한 회원들 접속 IP가 중국으로 확인됐습니다. 따라서 추가 조사 없이 내사 종결을 했다고 전달받았습니다. 이 시간부로 우리 카페에 해당 내용으로 선동 내용물을 게시한다면 즉각 영구 밴 처리하겠습니다. 영구 밴은 이제 밴은 베니쉬의 줄임말이죠. 추방. 그러니까 영구 추방이죠. 영구 정지. 네. 자, 이제 뭐 이런 글이 하나 있었고, 그다음에 이번 주에 이제 좀 그 알려진 좀 특이한 그런 이제 소식은 클리앙발 소식인데, 이게 이제 클리앙의 7월 30일 날 올라온 여기도 이제 공지문이 하나 있는데, 클리앙은 이제 좀 친 김어준, 친 그렇죠. 이재명 성향의 커뮤니티로 많이 알려져 뭐 있는데요. 이제 그 이쪽 문재인 대통령님 지지자분들은 이제 털리앙이라도 많이 하죠. 실제로 이제 거기가 이제 그렇군요. 네, 그 딴개이들이 테라포밍을 많이 시켜놔가지고 클리앙이 원래는 좀 좌파 성향이긴 했지만은 그렇게까지 심하게 친 김어준 수준은 아니었거든요. 제가 알기로도.
좀 꼬장꼬장한 그 저희 오유식을 하면 선비 스타일의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완전히 그냥 친이재명 사이트가 됐어요. 그리고 친 김어준 사이트가 돼버렸는데 여기서 이제 그 얼마 전에 그 다중 아이디 가지고 뭐 이렇게 막 협잡질하고 게시판 물 흐리고 그러더니 이제 다중 아이디 유저 하나 있었는데 그걸 적발을 했어요. 그랬더니만 얘가 도발한답시고 네. 그거 하나 정지시켜봐라. 내가 아이디가 몇 개인데 이러고 이런 글을 하나 쓴 거예요. 그러니까 운영자가 빡쳐가지고 어떻게 조치를 했냐면은 사이트에 모든 회원의 아이디를 다 초기화시켜 버렸어요. 그러니까 초기화시키면 어떻게 되냐면은 초기화시킨 상태에서 그 아이디를 치고 접속을 하려고 하면은 일단 개인 인증을 받으라고 나옵니다. 그럼 개인 인증 후에 비밀번호를 재설정하라고 그래요. 근데 개인 인증하려면은 이게 있어야 되죠. 휴대폰이 있어야죠. 네. 그래서 그 예를 들어서 아이디를 한 뭐 몇백 개씩 1000개씩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걸 다 개인 인증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 확보한 다중 아이디가 날아가 버리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그 클리앙에서 7월 30일 날 조치를 취했거든요. 취하고 났더니만은 정치글이 빈도가 엄청나게 줄었다고 합니다. 당근보다. 네. 그러면 그동안의 정치글들은 뭐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이제 5월 19일에 이 네이버 한 맘카페 사례를 보면은 중국발 IP를 통해서 지금 윤석열 정부를 엄청나게 공격하는 그런 글들이 다량으로 이제 올라왔다고 그러는데 이게 뭐 중국발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뭐 조선족 알바들 쓴 거 아니냐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고 지금 그래서 이제 개딸들을 조선족으로 추정하는 그런 경우도 많고 실제로도 보면은 좀 말을 이상하게 한다든지 그러니까 글을 이상하게 쓴다든지 뭐 맞춤법을 심하게 많이 틀린다던가 뭐 그런 경우들이 있긴 했죠. 근데 저는 그래도 이게 그 조선족들을 동원했다기보다는 어뷰징 업체가 들어간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뷰징 업체. 네. 걔네들도 저기 뭐 자기 IP들 드러나면 안 되니까 우회해서 많이 쓴단 말이죠. 네네. 아니면은 아예 중국에다 사무실을 차려놓고 그 경우는 중국에 알바기는 하죠. 하지만은 중국 뭐 저기 조선족 동포들을 다량 포섭해가지고 민주당에 침투시켜서 뭐 글을 푼다 그런 개념하고는 다르게 되는 거죠. 네네. 업체가 굴리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좀 어뷰징 업체는 뭐 어뷰징 업체 그쪽으로 좀 그쪽이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은. 그 조선족들 월급 얼마씩 주고 굴리겠어요? 굴리려고 하면 또 이거. 중국도 인건비가 많이 올랐거든요. 뭐 그렇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그렇게 글 쓰려 그러면 그래도 한국 사정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되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 골라가지고 그렇게 몇백 명, 몇천 명 모으기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사실. 그렇죠. 네. 그런 단초가 되는 글을 몇 개만 던져 놓으면 알아서 결달들이 물고 늘어져가지고 더 확산시키니까 저는 그렇게 그래서 뭐 또 업체가 낀 게 아니라 그렇게 지금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맞춤법은 그냥 개인 문제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뭐 어느 정도는 예를 들어서 그럴 수는 있겠죠. 저기 한국에 들어와 있는 그 조선족 노동자들 중에도 뭐 저기 투표권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네. 지선 같은 경우는 시민권 없어도 저는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영주권만 있으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그런 케이스 같은 경우는 충분히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이재명 지지 활동을 할 수도 있겠죠. 뭐 이어서 이제 이것도 좀 지금 좀 골 때리는데 민주당에서 이제 최근에 뭐 당원 청원 게시판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네네. 저도 이번에 알았네요. 네. 사실 그 문재인 정부에서 네. 국민청원 시스템이 있었잖아요. 네네. 사실 근데 이게 더 필요한 것은 정당이거든요. 뭐 그런 면은 있죠. 네, 왜냐하면은 이제 정부에서 해결을 하기 힘든 것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법률적 근거가 필요한 것들은 행정부에서 사실 직접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 네. 많은 청원에 대해서 응답할 때 뭐 국회와 협조해서 뭐 해결하겠다라든가 그런 식의 답변이 된 것들이 제법 많이 있었는데 어쨌든 어떤 입법 시스템이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이 청원 시스템은 정당에 더 빨리 들어왔었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실제로 권력을 감시하는 기능은 국회에 있는 거지 정부에 있는 게 아니니까. 네. 근데 이제 다만 문재인 정부가 국민청원 게시판을 열었을 때는 그것 자체를 어떤 해결책으로 본다기보다 그게 이제 민심을 살피는 이제 하나의 창구가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이제 최소한 하소연할 곳이라도 있어야 된다. 그런 취지가 강했기 때문에 지금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 민주당 청원 시스템이랑은 취지는 좀 다른 면이 있죠. 네.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뒤늦게라도 이걸 만든 것은 잘했는데 아니 이 좋은 걸 만들고 내가 처음 들었다고 생각할 정도로 이렇게 홍보를 안 했는지
내가 그냥 못 들은 건지. 자기들끼리만 아름아름한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건 저는 좀 의도가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은 뭐 이제 이게 좀 되게 공교롭습니다. 따지고 보면은 저 이재명 반대 여론 한창 들끓을 때 네. 이런 걸 만들었어야 했는데 사실은 그때 여론 정치를 많이 했어야 했으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 뭐 한 몇 년간 계속 단계가 이제 이해찬 때 열렸으니까 그렇죠. 한 3년 됐죠. 단계 열린 지도. 한 3, 4년 됐죠, 이제 거의. 4년 정도 됐죠. 근데 2018년에 근데 적어도 시작됐으니까. 이제 작년 네. 작년 이전까지 한 3년 정도는 그 이재명 반대는 얼마나 단계에서 심했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은 다 무시하고 뭐 이해찬을 한 주 뭐 1,000명 그랬나? 2,000명. 그래서 저희가 2,000파가 됐죠. 2,000파 그딴 소리 나고 그러더니만은 이제 와서 당원의 의견을 청취한답시고 이런 청원 게시판을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때 이재명 비판했던 사람들 중에 다수가 이제 지치고 힘들고 화나서 탈당해버리고 나니까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이재명 우호 여론이 당의 주류 여론이 되니까 이런 청원 게시판을 만든 것 같은 모양새로 보인다는 거죠. 타이밍을 재고 있다가.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친 이재명 어떤 여론들이 뭔가 하나를 빌드업 이 당원 그 청원을 통해서 던져놓으면 빌드업하기 좋잖아요. 당원 여론이 이렇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그런 걸 그런 노림수가 아닌가 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네. 뭐 그래서 지금 청원 올라온 거 보면은 대표적인 게 당직자들 기소만 돼도 이제 그 당직자 자격 박탈하는 그 당원 낭주 규정 그거 없애달라는 청원이 하나 올라온 게 있고 그 다음에 그 입당한 후에 당비 한 번만 내면은 바로 투표할 수 있게 해달라. 전당대회에 투표할 수 있게 해달라. 네네. 당규 바꿔달라. 이런 청원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각각 보면은 그 기소돼도 이제 당직 살려달라는 거는 6만 명이 동의를 했기 때문에 이건 좀 답변을 해야 됩니다. 당에서. 네, 5만 명이 기준이더라고요. 네. 5만 5천 된 것까지는 제가 봤는데 이제 6만이 넘었군요. 그리고 지금 이제 투표 바로 할 수 있게 해달라. 이건 이제 10,000명 정도 됐습니다. 근데 이제 반에서 그 투표 바로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그 요청에 반대하는 또 청원도 올라왔거든요. 요 같은 경우는 지금 찬성자 수가 5천 정도 됩니다. 오늘 지금 기준으로 보면은 화력이 많이 떨어진 거죠. 사실은 그동안 이제 많은 분들이 실망하고 힘드셔가지고 탈당하시는 바람에. 제가 지금 정확한 숫자가 기억이 안 나는데 예전에 그 딴지 어떤 사람이 뭐 그 이재명 관련된 이슈를 가지고 따봉과 역따봉을 가지고 투표하자는 식으로 단계 게시물을 하나 올렸었어요. 개망신 나겠죠, 그때. 네네. 그때 그래서 제가 일단 확실하게 기억하는 숫자는 하여튼 역다가 8,000이 붙었는데 네네. 그 위로 더 올라가긴 했거든요. 그거 최대 몇 명까지 찍었는지 그게 기억이 좀 잘 안 납니다. 저는 몇만 됐던 것 같은데 기억에. 아무튼 그래서 제가 어렴풋하게 기억에 있는 숫자는 한 2만 정도인데요. 네네. 예. 어쨌든 지금 5,000명은 그때에 비해서 좀 많이 부족하죠. 많이 줄은 거죠. 그래서 좀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5만을 채우기는 힘들었겠지만 뭐 사실 이게 탈당하신 분들 심정도 이해하고 뭐 저도 지금 탈당하고 조 같은 거 그러고 그냥 집어던지고 싶긴 한데 뭐 나갈 때 나가더라도 당에 남아 있는 한은 뭐 낼 수 있는 목소리는 내야 되는 거니까 그러려고 남아 있는 거니까 뭐 이런 거 지금 아직 그 당적 있으신 분들은 뭐 이런 청원 같은 거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일단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거잖아요. 그 기소만으로 당직에 정지되는 규정 이거 이제 바꾸자는 건데 이게 개딸들이 뭐 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기소만으로 당직에 정지되는 게 아니고 그렇죠. 실제로는 그 심판을 또 윤리위에서 하는데 윤리위원장은 당대표가 꽂아주니까 그렇죠. 뭐 네. 그거 구성은 그렇게 하죠. 네. 그러니까는 윤리위를 통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네. 그 규정이 이제 애초에 있던 이 규정도 사실은 당 대표는 피해가는 규정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당 대표 말고 당 대표만 제외하고 나머지 네. 사람은 기소되면 날아갈 수도 있다는 거지. 근데 이거를 윤리위를 통해서 하지 말고 최고위를 통해서 하자고 한 거거든요. 훨씬 직접적으로 되는 겁니다, 이게. 그렇죠. 더 직접적이죠. 예. 네. 그러니까 최고위가 지금 5명인가요? 지금 굉장히 민주주의 논리에 위배되는 환경을 만들자는 거거든요. 그렇죠. 우리나라 권력을 다 분산하는 게 민주주의의 핵심 원리 아닙니까? 권력 분산. 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사법적인 결정을 하는 거는 뭐
이제 대통령도 그 대법관 임명을 하잖아요. 행정부에서도 그런 네. 거는 그런 것처럼 당 대표에서도 이제 윤리위원장을 뭐 임명을 하기는 하는데 윤리심판원 위원 하나 하나를 다 이렇게 관여를 하면 안 되겠 아름아름 하겠지만 하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뭐 약간은 그 윤리심판원에서도 이제 당 지도부 눈치를 보기는 보고, 여론도 눈치를 보고. 네 여론 눈치도 보고 네. 어쨌든 그 완벽하게 이렇게 유착되지는 않는다. 거기에 이제 그게 핵심인 겁니다. 그런데 이 개딸들이 하자는 거는 그냥 당대표 마음대로 그리고 개딸 마음대로 움직이는 민주당을 만들자라는 게 이 청원의 핵심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1도 몰라 얘네들은. 그냥 머릿속에 수박, 김어준, 이재명. 수박은 죽이고 이재명은 지키고 김어준 만세. 그다음에 이거밖에 없어. 그다음에 선거는 한일전이고. 선거는 한일전이고. 예. 지긋지긋해. 아유. 그러니까 본인들이 참 얼마나 한심한지를 좀 알면은 안 이러겠지. 언제 알려나. 그러게 말입니다. 이러다가도 깨닫는 사람이 있긴 있을 겁니다. 언젠가. 네. 뭐 좀 이제 아마 지금은 비대위니까 답변을 하지 않을 거고 전당대회가 끝나고 신임 당 대표가 아마 신임 당 지도부에서 여기에 이 청원에 대해서 답변을 하게 되겠죠. 과연 어떠한 답변이 나오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당원들의 뜻이 따르겠다 그러겠지 뭐. 그렇죠. 근데 당원 당규 규정하는 것도 글쎄요. 원래는 이제 전당대회를 통해 가지고 전당원 투표에 의해서 당원 당규를 변경하게 돼 있는데 그래서 보통 급할 때는 그냥 우리가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를 했었죠. 네. 이 정도면 뭐 개딸 파력 이 정도면은 그 투표에도 이기지 않겠어요? 뭐 어쨌든 할 건 하라는 얘기죠. 네. 예. 이겨도 뭐 근거 가지고 이겨야지. 뭐 그냥 막 바꾸면 되겠습니까? 4.4.5입처럼. 뭐 그런 눈치도 안 볼 것 같아. 얘들이 지금 여론을 무서워하냐, 뭐 그다음에 당내 이재명 반대자들을 무서워하냐, 아무것도 안 무서워하잖아요. 아, 뭐 그렇게 하는 것도 네. 뭐 환영합니다. 뭐 그렇게 역사에 흑역사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두는 거 얼마나 좋은 본보기가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일단 그 민주당 청원 게시판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다음에 다음은 좀 오랜만에 김어준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이번 주에 그 8월 3일. 3일, 네, 네. 8월 3일에 뉴스공장에 이제 박용진 그 당대표 후보가 네. 출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여기서 김어준과 좀 논쟁이 있었어요. 논쟁이 있었는데 이제 그거는 그 중에서 뭐 최근에 있었던 그 이재명의 뭐 저소득층 발언 네. 가지고 논쟁도 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박용진 후보가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내가 이제 지금 이재명을 제외하고 나서는 박용진 후보가 지금 여론조사상 지지율이 가장 높습니다. 네. 근데 이제 많이들 아시겠지만 그 민주당 내 지지층에 대해서는 이재명이 압도적으로 많거든요. 그렇죠. 합쳐도 네. 못 이기죠, 사실. 네네. 그래서 지금 좀 올라가지고 박용진 후보 지지율이 이제 20% 좀 후반대에 다가서고 있는데 이 표의 상당 부분은 이제 민주당 바깥의 표다. 네, 그거를 이제 김어준이 지적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김어준이 이렇게 말합니다. 외연 확장이라고 표현한 건 그 시각에서 보면은 상대당이 선호한다고 말할 수도 있는 거다. 그러니까 그런 말을 듣지 않으려면 우선 민주당 내의 지지가 좀 비슷비슷하거나 더 높아야 되는 거 아니냐.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 너 수박 아니냐 이거죠. 그러니까 박용진은 나는 외연 확장을 할 수 있는 당대표 후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김어준은 아이 당신 수박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받아친 거거든요. 그래서 참 뭐 이제 그 말이 맞는 말이라고 쳐도 그러면은 뭐 당내 경선만으로 저기 대선에서 이길 수 있나? 그러니까 말입니다. 바깥에서 표를 끌어와야 되는데 어떻게든. 두 번이나 졌는데 말이죠. 이 관점으로 해서 보죠. 그러니까 2012년 여론조사인데요. 네. 갤럽에서 일단 7월에 조사를 한 겁니다. 7월 넷째 12년가 그 이제 문재인 대통령 첫 대선 때 그때죠. 맞습니다. 네. 갤럽 조사를 갖고 왔는데요. 이 갤럽 조사를 갖고 온 거는 이 2014년 이전 게 여론조사 데이터가 좀 잘 없어요. 네네. 그때가 그 중앙 여론조사 심의위원회가 생기기 전이라 가지고 데이터가 모여 있는 이렇게 사이트가 없고 네네. 각 회사만 갖고 있어요. 회사 갖고 있는데 회사들도 2014년 이전 걸 잘 안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등록하기 이전이라서 네네. 그래서
기사 하나를 찾아야 되는데 그래도 갤럽이 가장 좀 전통 있는 네네. 여론조사 업체다 보니까 오래된 것도 다 갖고 있더라고요. 걔네 뭐 90 몇 년대 것도 다 갖고 있어. 네. 사이트에 네. 찾아보면 다 볼 수가 있어요. 어쨌든 이 갤럽에서 이 7월 달에 한 조사인데 방식이 좀 흥미로웠어요. 휴대전화 RDD 방식이에요. 네. 옛날에 그때가 막 한창 막 뭐 갤럽은 막 유선 전화로 조사를 해가지고 못 믿는 거다. 김어준이 음모론 엄청 예? 퍼뜨렸죠. 예, 리얼미터 해야 된다. 뭐 네. 그랬는데 아니 휴대전화 RDD 방식으로 했더라고 갤럽이. 자, 어쨌든 이때 조사입니다. 이때는 이제 민주당의 대선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님이 대선 후보가 됐고 네. 안철수는 아직 이때 출마 선언을 하기 직전인가 그랬을 거고요. 하지만 엄청나게 강력한 후보였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박근혜도 아직 후보는 안 됐지만 뭐 이미 이제 대선 후보는 기정사실이 네네. 돼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이때 이 각 정당 지지층에서의 네. 지지율을 보면은 그때 민주통합당 지지층에서 문재인 대통령님의 지지율이 28%였어요. 네. 그리고 안철수가 40%였어요. 그럼 이때 안철수 선호한 40%다 수박이네. 김어준 관점이면. 다 수박이네. 근데 그때 김어준이 뭐 했습니까? 안철수랑 같이 가야 되고 안철수랑 힘 모아서 단일화해야 되고 안철수와 문재인은 결이 같다 그랬지. 예, 결도 같고 예. 사적이지 않다. 네. 예? 사적이지 않다. 둘 다 사적이지 않다. 예. 아이고야. 그런 소리 떠들고 다닐 때였어요. 그리고서 안철수가 이제 정당이 없으니까 네. 오히려 안철수 쪽에 더 무게를 좀 더 실어줬죠. 네네. 예? 안철수가 뭔가 좀 있는 것처럼. 그 마치 이제 그 전에 이제 지방선거에서 그 박영선이랑 박원순이 붙을 때 그때 예. 박원순 쪽으로 확 무게를 실었잖아요. 김어준이. 그랬죠. 박원순 밀었잖아요. 예. 그거는 비슷한 거라지였죠 사실. 예. 물론 그래도 뭐 그나마 뭐 박원순 시장은 당선되고 난 다음에 나중에 민주당으로 입당을 했죠. 네네. 예, 입당하고. 그래서 좀 뭐 상황이 좀 나았고 그리고 뭐 쭉 민주당 사람으로 네, 있었죠. 정치를 하다가 이제 네. 뭐 돌아가시게 됐죠. 네네. 어쨌든 지금 관점에서 보면은 김어준은 그때 수박질하고 있었던 거예요. 수박질. 그렇죠. 예. 뭐 박원순 지지한 것도 마찬가지죠. 수복술이죠. 그렇죠. 그때 당시로 하면은 딱 재보궐선거 그 기간으로 하면. 네. 그리고 김어준은 일단 이 외연 확장이라는 말 자체를 굉장히 왜곡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보통 외연 확장이라고 하면은 이거잖아요. 중도층 표를 누가 더 많이 갖고 올 수 있느냐. 그렇죠. 네. 네. 그 민주당 지지를 넘어서 네. 중도를 누가 더 많이 확보해야 하는 거지. 뭐 저쪽 막 본진 폭발 뭐야 새누리당 뭐 사람 끌어와. 아니 그러니까 역선택을 자꾸 외연 확장을 역선택으로 왜곡하고 있죠. 네, 네, 맞습니다. 예. 이게 중도에서 지지층을 더 많이 확보하고 뭐 이게 더 잘 되면 상대방 진영에서도 뭐 지지가 바뀌는 민주당으로 바뀌는 그런 것도 생길 수도 있긴 하겠죠. 근데 네. 어쨌든 애초에 외연 확장이라는 거는 민주당 후보가 뭐 국민의힘 지지층 마음에 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중도층을 대상으로 하는 게 외연 확장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뭐 마치 막 수박 타령하는 것 마냥 말을 이렇게 이상하게 비꼬고 있단 말이죠. 네. 그리고 상대 진영 지지자들에서 한테서 설사 지지가 나온다고 치더라도 이게 왜 상대당이랑 행동이 같아서 그런 거라고 해석을 하냐고요. 덮어놓고. 아니 박용진이 실제로 그런 말을 했다면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예?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뭐 좋아할 만한 얘기를 했다던가. 스탠스로 맞추면 박용진이 이재명보다 훨씬 진보적이지. 그렇죠. 오히려 그런 거를 실제 행동으로 옮긴 사람은 이재명이에요. 이재명. 예? 제가 뭐 사실 뭐 친기업적인 뭐 이런 사람이라고 뭐 그런 얘기하고. 북한의 막말도 하고 뭐. 예. 그다음에 뭐 대구 가면은 영남 후보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 했다가 광주 가면은 광주는 저의 사회적 어머니입니다. 뭐 이런 소리 하고. 이게 제대로 광폭 행보죠. 이 미칠 광자에 너비 폭자 써서 이게 광폭 행보야. 이거 미친 거지. 그런 거는 광폭 행보가 아니라 갈짓자인 거라고 하죠. 아니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아니야. 그냥 다가 막 이재명이 되게 특이해요. 그러니까 갈짓자지 그거. 그러니까 이재명이 원래 발언을 뭐 지가 유연하다고 그러니까 지가 유연한 그런 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마치 나를 유연한 사람으로 바라봐 주게끔
말만 푼다 이거죠. 근데- 원래 이제 정책으로 평가를 받아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제 이재명의 노림수가 자기가 유연한 사람으로 이제 인식되기를 바래서 그런다기보다 그냥 얄팍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때 이제 그 달달한 소리 해주다 보니까 그렇죠. 그 스텝이 꼬이는 거지. 그 이재명이 특별히 자기가 유연하게 보이려고 그러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저렇게 한참 씨부리고 다니다가 자기의 어떤 그 이미징 자체를 내가 유연한 사람이라고 계속 주입을 시켜왔다면 또 모르겠는데 딱히 그렇지는 않았기 때문에. 근데 아무튼 이거 몇 번이나 지적했던 거죠. 사실은 이거 이게 바로 디바이드 앤 룰이죠. 그렇죠. 갈라치기. 그리고 이제 공산주의식 전술이기도 하고 노동자들한테서는 이제 그 지식인들 그다음에 이제 좀 상위 계층들 욕하다가 또 그쪽 사람들한테 가면은 또 못 배운 사람들 욕하고 좀 지난주에 저희 그 인터넷에서 말했던 그 발언이 대표적인 거 아닙니까? 못 배운 사람들이 오히려 국힘 지지하더라 그런 소리 하는 게. 네네. 그 맞는 말도 없고 사실 그런 소리들 중에 보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 김어준이 이렇게 이재명 실드 치는 모양새는 사실 그 단지 이재명만을 위한 실드는 아니고 사실 자기 자신을 위한 실드인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그렇죠. 김어준도 이런 식으로 뭐 앞뒤 안 맞는 소리 그다음에 뭐 여기 가서 이 소리 저기 가서 저 소리 하는 게 한두 번이 아니니까. 네, 그렇죠. 차라리 옛날에 그 감성팔이 하던 시절이 초질관하긴 했어요. 그 맨날 남녀관계 고민 상담하면 헤어져 그러고 부부관계 고민 상담하면 이혼해 그러고 그래도 그 시절은 1권짜리도 있었어요. 무슨 커플들 다 깨지라고 그렇게 말하고 다니던 때가. 근데 뭐 정치 평론한답시고 본격적으로 들어와가지고 마이크 잡고 지랄하기 시작한 이후부터는 보면은 앞뒤 맞는 소리 하는 것도 별로 없고 길게 보면은 당장에는 뭔가 좀 그럴싸해 보이는 말들 같은데 나중에 가면 지 말을 지가 뒤집어 엎어버리는 게 한두 번이 아니었으니까. 이번에 뭐 박용진 의원이랑 얘기할 때는 최소한의 그것도 사라진 것 같더라고. 더 심하더라고요. 뭐 말꼬리 잡고 늘어지고. 네. 그게 이제 그 충분한 저희 추종자들이 있으니까 그 그렇죠. 사람들만 보고 가면 되잖아요. 아, 근데 진짜 이 정도로 노골적이지 않았던 것 같은데 훨씬 노골적이 됐더라고요. 오, 이거는 뭐 거의 이동형 수준 된 것 같더라고. 김어준이 지금 민주당의 유엔 확장을 막는 제일 큰 걸림돌 중에 하나죠, 사실은. 네. 특히 이 개딸들을 저희 홍위병화 시키는데 가장 일조하고 있는 인물 중에 하나죠. 그렇죠. 딴지 게시판의 위세를 보면 상당하죠. 네. 예. 하여튼 뭐 좀 번외로 네. 누구야? 김승규 지금 현 정부의 그 시민사회 수석이라고 하는데 네. 이 사람이 뭐 어디 그 팟캐스트를 출연해가지고 윤석열 정부 지지율 떨어진 게 팟캐스트 이거 저 유튜브 아니에요? 유튜브일 겁니다. 강승규 네, 거기 네, 나왔던가요? 네. 그리고 오늘은 그 이봉규라고 아시죠? 이봉규 채널 나왔어요? 이봉규 TV 오늘 출연한다는 것 같더라고요. 야, 이거 했던가? 좀 심각하다. 네네. 이봉규 씨가 그 TV조선 강적들의 그 네네. 모자 쓰고 나와가지고 맨날 그 꽁지머리 아저씨 네네. 그 아저씨랑 맨날 싸우던 아저씨잖아요. 네네. 거기를 시민사회 수석 청와대니까 비서관이 출연을 한다고 하니까 어쨌든 한 말 자체는 더 가관입니다. 네. 예, 윤석열 정부 지지율 하락한 게 야당의 악의적 프레임 때문에 지지율이 떨어졌다. 이거 이재명이 한 거랑 똑같은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지금 대통령실 인사가 나와서 했다는 게 게다가 국민 여론과 소통하는 자리를 맡은 네. 시민사회 수석이라는 사람이 네.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엄청 심각한 겁니다. 심각합니다, 이거. 진짜. 예. 뭐 이준석에 관해서 특히 그 젊은 여성들은 이제 되게 싫어하죠. 저 새끼 일베 대장이다. 막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저도 뭐 근본에 그 여성 혐오 그 스탠스에서는 좀 이준석이 그렇게 이제 비판받아야 될 부분이 많다고 보는데 그런 반면에 이준석이 그래도 한국 정치 전체를 놓고 보면은 어떤 하나의 발전을 가져오려고 시도했던 게 있긴 했어요. 그게 유튜버 정치와의 결별이었는데 지금 국힘도 이준석 몰아내고 결국 좀 되돌아가려는 거 아닙니까? 이 꼬라지면 거의 이쪽에 김어준 있고 저쪽에 이제 또 다시 이봉규 그런 인간들 저쪽이 훨씬 많지. 저쪽이 구독자 많은 유튜버 채널은 훨씬 많지. 아무튼 네. 이래 버리면은 진짜로 또 사람들 양극단으로 몰려가지고 또 머리 잡고 싸우는 게 더 심해질 거라고요. 도로. 네, 네.
참 그러니까 우리라도 김어준을 죽여야 되는데 저걸 저걸 머리채 잡고 끌어내려야 되는데 그나마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그 캠프 때부터 해가지고 좀 그래도 유튜브랑 팟캐스트랑 거리를 두어왔던 편이거든요. 더 왔던 건 줄 알았죠. 근데 안종권 누나가 그렇죠. 그렇죠. 맞다. 예. 그렇죠. 우리 속았어. 그러니까 속았어. 진짜 단호하게 결별해야 됩니다. 네. 아니 그래야지 자신이 그 대선 후보 시절 얘기했던 통합의 정치 이런 걸 할 수 있다니까요. 이쪽이고 저쪽이고 극단으로 가가지고 뭘 하겠다는 겁니까 대체? 네.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정말 그 시민 사회 수석 잘라버리기를 촉구합니다. 네. 이 정도면 이 시민 사회 수석 자르고 그 유튜브 정치가 결별하는 모습을 의지를 보여야 돼요 진짜. 네. 심각합니다 이거는 진짜. 권성동이랑 거리두기 힘들면 팟캐스트라고 하고라도 좀 거리를 두시란 말입니다. 쪽팔린 줄 알아야지. 갑갑합니다 이건 많이. 네. 그래서 네. 이 내용은 이 정도로 하고요. 김어준 얘기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 거의 이제 이재명 아니면 이재명이랑 관련된 그런 내용들 어떻게 추리다 보니까 그런 내용들만 남았네요. 이제 그 전당대회가 얼마 안 남아서 그런지 이재명이 본격적으로 이제 다시 중앙 정치에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네, 또 이제 국회가 이제 상임위 배정도 끝냈고, 네. 그래서 이제 상임위가 열리기 시작했나 봐요. 네. 이 인간이 또 국방위로 갔어요. 그래서 8월 1일 날 이제 국회 상임위 데뷔전을 치렀죠. 국방위에서. 네. 오늘 이제 그 대화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처음 국회에 등원한 거니까 이제 상견례 같은 이제 인사말을 했는데 국가 공동체를 지키는 여러 가지 요소 중에 국방은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다. 외교와 국방 안보 문제는 정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럼 보통 그런 게 잘 없어. 정책의 대상이 돼도 괜찮은 건 없어. 자, 한 가지 그 작년에 뭔 소리 했는지 한번 봅시다. 작년 요맘때 지금 7월 달이니까. 네. 작년 이제 7월 2일 날 이때 대선 출마 후에 첫 기자회견장이었어요. 이때 했던 말 중에 보면은 국방과 질서 유지에 사용하는 불필요한 경비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국민 삶을 개선하는 지출을 최대한 늘리겠다. 국방비 가서 기본소득 주겠다 소리를 한 거예요 이날. 그랬죠. 그랬었죠. 우리도 열심히 깠죠. 근데 1년 전에 그 뭐 국방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그러면서 정쟁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고? 아니 어느 상임위에 가서도 이 얘기는 할 수 있어요. 자, 바로 앞에 기시님이 그 짚으셨던 부분. 여기 가서 이 소리하고 저기 가서 저 소리하고 바로 딱 나오는 거야. 바로 이재명 꼭지로 넘어가니까 바로 또 그렇죠. 나오는 거야 이렇게. 아니 그 뭐야 재경인가? 거기가 어디지? 그 기재부 담당 네, 기재위구나. 네. 기재위. 기재위 가면은 경제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고. 그렇죠. 경제는 정쟁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 이 소리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보건복지위가도 그 소리 할 수 그렇지. 있고 교육위가도 그 소리 할 수 있고 그렇죠. 문광위가도 그 소리 할 수 있어요. 어딜 가도 할 수 있는 소리야. 문화는 국가 공동체를 지키는 여러 가지 요소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데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문화로 지금 전 세계 엄청나게 영향을 그렇죠. 끼치고 있으니까 예. 실제로도 그렇죠. 다 되는 거야. 비씨님 말씀대로. 하나만 한 네. 소리 그것도 그렇고 뭐 무슨 핵심적인 부분을 놓고 작년에는 국방비 깐다는 소리 쉽게 했던 인간이 그러니까요. 참 그러니까 사실 기자들도 문제야 보면 이런 거는 짚어가지고 이게 또 말 바꾼 거라고 계속 짚어야 돼 이런 거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는 사실 이재명은 진짜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야 돼요 어록들을. 그러니까 우리 그냥 기자나 할까? 시켜주면 안다. 시켜주면 하자. 자 이제 이어서 또 보면은 북한의 핵탄두 경량화가 실전 배치될 만한 상황인지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확보했는지 이제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종석 국방부 장관이 답변하기를 상당한 기술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막 거듭을 피운 듯한 말을 합니다. 아쉽다. 확보했을 것이다. 못했을 것이다의 판단을 해야 우리도 대응하지 않겠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아니 상당한 기술을 갖고 있다고 했는데 왜 그러지? 그러니까 명확하게 확보했냐 안 했냐 yes or no만 하라 이 소리지. 그런데 이거는 답답하다. 이거는 뭐 질문 던진 것까지는 좋았는데 저도 안 알아보고 한 소리예요. 이게 이제 재진입 기술 같은 경우에 올해 초에도 이제 그 북한이 미사일 몇 번 쐈지 않습니까? 네네. 그 중에 한번 보면 이렇게 궤적이 지그재그로 날아간 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게 지금 어떤 그 재진입
각 같은 말하자면 재진입 각을 재보려고 테스트를 해보려고 그렇게 쏜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하면서 이제 재진입 기술을 아직까지 못 갖춘 게 아니냐 아니면 이제 뭐 실험 단계에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도 많았는데 그 반면에 2020년 CIA에서는 이미 재진입 기술 갖고 있다고 평가를 내렸어요. CIA는 네. 그리고 저희 핵탄두 경량화 기술 같은 경우도 2016년에 이제 북한이 처음 경량화 성공했던 얘기를 했는데 이 경량화라는 게 뭐냐면은 핵실험 초기 핵실험에서는 아직 미사일에 탑재할 만큼 핵폭탄이 무게가 가볍지가 않습니다. 네네. 이제 핵폭탄 무게를 가볍게 하면 할수록 더 위력이 센 폭탄을 미사일에 넣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더 멀리 보낼 수 네. 있고. 그래서 이제 핵탄두 그 경량화가 이제 핵심 기술인데 2016년에 처음 핵실험했을 때부터 이제 그 이미 우리는 경량화 성공했다고 주장을 해왔는데 지금 16년이니까 6년 지났잖아요. 네. 이거면은 기술 수준으로 보면은 경량화하고 남았습니다. 초경량화까지 가능하냐 그걸 따져봐야 될 수준이에요. 일반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이거는 이 질문을 하기 전에 질문을 준비했을 거 아니에요 나름대로. 네. 그러면은 좀 성실하게 이런저런 관련 자료들을 찾아봤으면은 적어도 이 수준의 질문 안 했을 겁니다. 그러게요. 근데 질문 자체가 너무 수준이 낮고 그다음에 엇가짓을 하려고 어떤 식으로 답변 나오든지 간에 명확하게 답변해라. 그래야지 우리도 대응책 세울 거 아니야. 이딴 소리를 하려고 그냥 질문을 던진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에 관해서 지금 국방부 입장이 명확하지 않다고 대응을 제대로 못 세운다 그러는데 이것도 까는 소리예요. 왜냐하면은 특히 안보나 국방은 최악을 상정하고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네. 안 터지면 좋은 거고 그런 일이 안 생기면 정말 좋은 거고 최악을 상정하고 준비를 해놔야지 어떤 일이 터졌을 때 최악까지 안 가면은 그나마 나은 거잖아요. 그래서 대비를 확실하게 해놓으면 피해를 줄일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북한이 재진입 기술 그래서 지금 없다 그러면 재진입 기술 없는 저거 뭐야 그냥 제대로 미사일 구실을 못하는 미사일이니까 대비 안 해도 되는 거야. 아 기본소득 하려고? 그러니까 아 그 각재 본 거네. 국방비를 무슨 상대 전력에 맞춤 수준으로 그렇게 딱딱 짜맞춰가지고 그 국방비를 편성한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항상 최악을 준비하는 거지. 여유들 우리 형편 되는 대로.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국방에 대한 뭐 안보가 뭐 핵심이라 처음에 이제 인사말을 했잖아요. 근데 저도 모르고 그냥 그때 입에 발린 소리만 하는 거야. 뒤에 질문 보면은 자기가 처음에 했던 말이 진정성 좆도 없는 말이란 걸 그 뒤에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입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어서 그 좀 쟁점이 됐던 거 전작권 이야기를 합니다. 네. 여전히 미군이 없으면 북한 전략이 밀린다고 생각하느냐 또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국방부 장관이 북한 핵까지 고려하면 심각하게 봐야 된다. 그러니까 핵에 부합하게 재래식 장비를 늘려야 한다는 말이냐. 미래전은 장비와 예산이 중요하지 2차 대전 때 썼던 고물이 무슨 소용이 있나. 실질 전투력을 비교해야 하는데 지금도 충분히 감당할 만하다.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이 북한 핵이 있기 때문에 이건 쉽게 답변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잠시만요.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자 여기서 이제 실질 아니 막 2차 대전 썼던 고물이 막 얘기가 나왔다가 갑자기 실질 전투력을 비교해야 되는데 뭐 감당할 만하다. 네. 이렇게 끝나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일단 국방부 장관은 재래식 장비에 늘려야 된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요. 아니 그리고 어느 바보가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이런 거는 북한이나 예산이 경제가 돈이 없으니까. 돈이 없으니까는 재래식 장비를 늘리는 거지. 우리가 왜? 네.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실질 전투력이라고 지금 이재명이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실질 전투력이 핵 들어갑니다. 그렇죠. 핵 포함하면은 북한은 우리나라랑 지금 오히려 우리가 더 불리할 수 있어요, 사실. 핵이 있으니까 북한은. 그렇죠. 그다음에 요 2차 대전 때 썼던 고물, 요 워딩은 요거 전 포퓰리즘적이라고 보는데 이거 그동안에 한 오랫동안 문제 제기되온 거 있잖아요. 우리도 군대 가면서 봤던 거, 네네. 6.25 때 썼던 수통이나 판초이 같은 거 간혹 튀어나오잖아요, 창고에서. 그렇죠. 아직까지도 지금도 굴러다니는지는 모르겠어요. 어딘가에 있겠죠? 있을 수도 있겠죠. 예. 근데 그것도 사실 잘 씻어가지고 쓰면 못 쓰는 건 아니니까. 이제 코로나 이제 일본 개인 장구류 가지고 지칭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나 그렇지 그런 거는 그냥 좀. 그러니까 전투력에 직접적인 게 아니잖아. 수통이나 그런 거는 판초우이는 수통이나 판초이도 사실 좋은 거 쓰면 전투력 올라가긴 하겠죠. 올라가긴 하죠. 더 가벼운 거 쓰고 그다음에 수통도 왜 우리 군수품 이렇게 분류하면은 네. 중요한 순서부터 1종, 2종, 3종, 4종 이렇게 그렇죠. 나누잖아요. 네. 그러니까 수통이나 이런 거는 굉장히 이제 좀 낮은 순위 있을 거라고요. 그렇죠. 예. 사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총 그다음에 하이바 그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그다음에 이제 방탄복 같은 거 그다음에 식량, 네. 전투 식량 네.
이런 거부터 해가지고 이제 화생방까지 하면 한 4종까지 내려오잖아요. 그리고 요즘 이제 우리나라 한국군도 바뀌고 있는 추세인 것 같은데 현대전에서 수통 안 씁니다. 저기 그 생수 많잖아. 그냥 생수 병적 보급해요 그냥. 그 언제 그 수통 차고 다녀 그거. 장거리 행군 같은 거 홀리하고 그런 작전 할 일이 있으면은 이제 뭐 수통이나 등에 매는 카멜백 같은 걸 쓰겠지만은 수통도 그렇게 안 쓰고 뭐 아무튼 2세대 장비 또 운운하는데 실제로 2세대 때부터 써왔던 장비들이 있긴 해요. 근데 그런 것들은 실제로 그 물건이 2세대 때 썼던 장비는 아니고 2세대 때 만들어진 물건을 그 설계에서 약간만 개량해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쓰는 무기들이 있긴 해요. 그런 무기들이 근데 있군요. 그런 것들은 되게 잘 만들어진 무기들이에요. 애초에 설계가 정말 잘 되어 있는 무기들이고 그 분야에서는 딱히 개량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쓰는 것들이니까. 명작. 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참 이것도 하나만한 소리고 그 다음에 우리 핵 없잖아요. 근데 아까 네. 실질 전투력에 핵이 포함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북한의 핵에 맞설 수 있는 실질 전투력 면에서 북한의 핵에 맞설 수 있는 현재 가지고 있는 유일한 대응 수단은 선제 타격입니다. 근데 지난 대선 때 이재명이 뭐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더라? 북침은 한해 전쟁이 난해 만에 계절을 떨었던 선제 타격에 대해서. 네네. 그 촛도 안, 또 말도 안 되는 소리 한 거고. 그 다음에 또 전투력 비교라는 게 사실은 뭐 지금 우리나라가 북한하고 싸우면은 북한이 이제 핵 쓰기 전에 선제 타격에서 잡는다고 치고, 그러니까 핵에 대한 피해를 배제하고 싸운다 그러면 우리가 이기긴 이길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데미지 피해를 안 입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그렇죠. 네. 우리도 수도권 쪽에는 상당히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 방사포라는 물건 있잖아요. 네. 그게 이제 크다란 트럭에다가 그 로켓 탄두를 한 20개에서 40개씩 실어가지고 한 번에 그 같은 방향으로 쏘아 날리는 건데 얘는 현재까지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북한에 몇천 개가 있단 말이에요. 몇천 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몇만 발이 날아온다는 소리입니다. 수도권 쪽에. 그리고 그 사정거리가 짧은 것도 아니고 그건 다 일일이 역용 못합니다. 지금. 그렇죠. 미사일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북한이랑 어떤 그러니까 실질 전투력 이재명이란 실질 전투력을 따지면은 비등한 수준 혹은 이기는 수준으로 실질 전투력을 유지해야 되는 게 아니라 격차를 더 벌려야 돼요. 왜 격차를 벌려야 되느냐? 아예 쏠 생각도 못하게. 그렇죠. 전쟁 나면은 우리 피해를 최소로 줄여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려면 우리가 세면 셀수록 우리 피해는 줄일 수 있죠. 왜냐하면 초반에 그런 거 쏠 여지도 안 남기고 한 번에 작살 내버리면 그렇죠. 되니까. 밀어버리고. 네.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뭐 안보가 뭐 국가의 근간이고 어쩌고 그러는데 그 전투력에 대한 어떤 그런 기본적인 개념도 없는 거예요. 그냥 북한 이길 수준이면 된다.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막연하게. 북한 이겼는데 이재명 너그 집 그 미사일 맞아서 박살나면 넌 뭐라 그럴 거야? 여기가 우리 집 아니라고 하겠지?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 이기는 게 물론 제1 목표지만은 피해를 최소화하는 게 정말 궁극적인 목표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려면은 우리는 더 전력을 키울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좀 이재명은 그거에 대한 인식이 없다. 이 질문을 놓고 보면은 개념이 아예 없는 것 같은데요. 네. 좀 틈틈이 그 유튜브 검색해서 좀 이것저것 좀 보지. 국방이나 됐으면 이제 좀 찾아봐야 될 텐데. 그리고 이제 뭐 전작권 환수 그러면서 원래는 환수했는데 요즘은 반환이라는 용어를 쓴다. 그러면서 이제 원래는 환수 반환이라는 용어를 쓰다가 어느 순간에 전환으로 바뀌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최종 결과도 한국군의 사령관이 있지만 부사령관은 미군 사령관이 한다고 섞어놨다. 그러니까 만약에 전작권이 전환이 돼도 그러니까 사령관과 부사령관이 네. 위치가 그냥 바뀌는 거다. 네. 그러니까 여전히 미군이 섞여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국방부 장관이 이제 미군이 가지고 있다가 우리가 완전히 가져오면 환수라는 표현이 맞겠지만은 연합사 체제에서 연합사령관을 미군 대장이 행사하던 것을 한국 대장이 가져오는 것이라 실제로 체제 자체의 변화는 없다 그렇게 이제 답변을 했어요. 그러네. 근데 이건 당연한 겁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맞아. 그러니까 완전히 미군이 가지고 있다가 다시 완전히 한국으로 넘어오는 거면은 그렇지 환수가 맞을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미군을 배제하는 게 우리로서도 손해기 때문에. 그렇죠. 아직까지도 한국군 교리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무기가 많다고 하지만은 추가적인 보급을 받으려면 미군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은 전시 비축탄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군복무하던 시절에 초기 3일분이었거든요. 네네. 전쟁 발발 3일. 3일 안에 오키나와에서 미군이 배로 실어다 주는 걸 작게 집어넣고 있어요.
지금은 아마 좀 많이 바뀌었겠죠. 아니 근데 그 탄핵 창을 늘릴 수가 없기 때문에 아. 그래서 그 탄을 그렇게까지 많이 쌓아두고 있기는 힘들 겁니다. 아마 지금도. 그래서 미군이랑 연계는 계속 이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핵이 없잖아 우리가. 근데 네. 미군이 주둔이 있으면 북한이 핵 날릴 수가 없단 말이지. 한국이 핵 날리면 미군한테 선전포고한 게 돼버리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강구하면서 또 뭐 핵 타령하는 거예요. 이재명은 뭐 탄도미사일이 어떻고 그건 쓸데없는 소리 하는 거야. 그럼 뭐 이재명은 뭐 저기 전 정권 지금 전환은 완전한 군사 주권 회복은 아니다. 그러면서 이 또 끝에 또 이상한 소리를 해요. 국정을 논하는 자리에서 정치적 오해를 발생시키는 미묘한 신경전 좀 안 했으면 좋겠다. 뭐 네가 했잖아.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경시하거나 국가 간 군사 협력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지가 좀 그런 소리 계속 해놓고는 안물안궁인데 네. 진짜. 지가 지가 그래놓고는 또 남 탓하는 거야. 국방부 장관이 틱틱댄다고. 지가 틱틱대놓고는.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이 뭐 또 그리고 별로 틱틱 된 것도 없어 보이는데 뭐 네. 갑자기 뜬금없이 참. 이제 국방부 장관이 마지막으로 견해를 밝힌 게 군사 주권이 뭐 완전히 위임돼 있다는 거는 좀 과도한 해석이다. 그리고 핵 위협이 고도화된 것을 고려해 병렬형이 아닌 단일 지휘체계로 좀 변화해 있는 것이다. 그렇게 답변을 했는데 국방부 장관 인식이 정확합니다. 이거는 뭐 윤석열 정부 장관이라고 해도 네. 비핵 전력에서 한국이 이제 우위를 점에 있지만은 한미연합사 체제의 의의는 이제 사실은 어떤 비핵 전력에 대한 것이 아니라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대비책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게 보면은 지금 뭐 그래서 사실 전작권 환수 그러니까 전환이 아니라 환수가 저는 아직까지는 좀 맞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북한이 핵이 없어지면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이제 중국도 있고 네. 북한이 그러니까 무너지는 상황이 되면은 중국이 어떻게든 끼어들 것이다라는 거는 사실 거의 그렇죠. 네. 뭐라 정설이 돼 있는. 그래서 지금 또 윤석열 정부 이야기를 잠깐 하자면은 그 점에서 보면 또 한심한 게 지금 라이스 그 저기 뭐야 팰리스? 네, 팰리스 저기 하원의장 왔잖아요. 왔다 갔죠. 근데 예. 거의 홀대를 냈잖아. 그거 홀대인가 저는 중국 눈치 보는 거 아닌가 싶거든요. 근데 그거는 중국 눈치를 본 게 맞을 겁니다. 이게 심지어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네. 팰리스 그 하원 의장을 말리려고 했다 그러더라고요. 이 팰리스 하원 의장이 네. 우리나라 오기 전에 또 대만까지 가서 대만 찍고 여기로 왔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지금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충분히 어떤 중국과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지만 그렇죠. 이 하원 의장까지 가서 그 사람은 정말 매파라 중국에 대해서는 매파라 가지고 네. 그래서 대만 찍고 한국에 오면 네. 긴장도가 더 올라가니까 네. 이 바이든 행정부에서 바짝 긴장했었다 그래요. 저는 그래서 이 하원 의장이 민주당 사람 아닙니까? 미국 네. 민주당. 네. 그래서 좀 가지 마라. 이렇게 설득을 좀 해보려고 했는데 팰리스 하원 의장이 야, 나 못 가게 하려면은 공개적으로 가지 말라고 얘기해. 근데 그것까지는 또 못 하잖아. 그렇죠. 하원 의장이니까. 네. 행정부와 국회 의회의 관계니까. 네. 그래서 그걸 못 한 거예요. 못 하고서 팰리스는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대만 찍고 한국 찍고 지금 그러고 동아시아 외교를 하는 거죠. 저는 만약에 지금이 문재인 정부였다면은 하원 의장 되게 그 환대를 해주고 만나가지고 아마 한국 입장을 설명을 했을 것 같아요. 중국이랑 미국 사이에서 한국 입장을 설명을 했을 거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입장을 설명하고 또 중국도 아마 중국 그 뭐 실무자를 만나든지 그랬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렇게 이제 중간에서 양자의 채널을 다 튀어놓고 중간에서 중재자 역할을 한국이 하는 거야. 그러면 그 위치를 선점을 하면은 한국이 취할 수 있는 이득이 크거든요. 사실은 중간에서. 그러니까 미국이랑 중국이랑 대립하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되게 잘하는 그렇죠. 잘하는 정부일 경우에 이제 가능한 행동이고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는 그 정도로 없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없죠, 네. 지금 안 만난 거는 나쁘지 않았다. 자기 능력 하에서는 차라리 잘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그 미국발 보도예요. 이게 네. 어쨌든 팰리스 하원 의장이 쌩 까고 가버렸잖아요. 그러니까는 급하게 중국에 네. 외교 라인에 연락을 해가지고 네. 이거 팰리스가 그냥 지 혼자 가는 거야. 우리랑 네. 상관없는 네. 거야. 네. 이렇게 설득을 연통을 많이 집어넣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보면 윤석열이 주제 파악을 했다고 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미국 행정부랑 나름 네. 이게 외교 라인이 다 있으니까 그 외교 라인 통해 가지고 그쪽의 우려가 이제 정보가 들어왔을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도 아예 일단 아유 우리도 그러면 똑같이 따라서 안 만나야겠다 이렇게 한 거 아닐까? 이게 뭐 그럴 수도 제 있겠습니다. 추측입니다. 네, 충분히. 근데 사실은 제가 보기엔 이건 기회였다는 거죠. 그렇죠. 좋은 기회였을 수도 있죠. 노무현 대통령이나 문재인 대통령이 말씀했던 위기가 네. 한국 한반도의 위기 상황 자체가 기회일 수 있다는 거. 이게 돌고래 이게 펼칠 수 있는 정말 그 좋은 네. 타이밍이었거든요, 사실은. 근데 지금 이제 그런 고급 스킬을 사용할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다. 윤석열 정부는. 윤석열 정부도 안 돼 있는데 지금 민주당도 안 돼 있는 게 문제죠. 네네 그렇죠. 이거 어려운 겁니다. 이거 네. 문재인 행정부에서만 가능한 그렇습니다.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강경화 장관이 일단 네, 강경화 장관 그다음에 정경 장관도 가능했을 거야, 그 정도는. 네, 그다음에 그 우리 안보실장 하시던 네. 네. 그분 정우용 예, 맞아요. 네. 예. 그분 그다음에 뭐 서훈 국정원장 네. 뭐 이런 식으로 그 체제 때는 가능했죠. 네. 참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국군이 정말 당한 건가 싶기도 하고 이런 면에서 보면은 뭐 아슬아슬하죠. 예. 아직 뭐 구분이 다 했다기보다는 돌고래 애교로 더 큰 어떤 위치를 선점할 수 있었던 있는 타이밍인 상황인데 그 위기가 곧 기회인 그 상황을 못 살리고 있다는 게 그렇습니다. 뭐 아무튼 그래서 저 이재명 이제 당대표 선거를 맞이해서 전략을 어떻게 세우고 있냐? 민생을 포함한 정책 어젠다에 집중을 해서 유능한 대한야당 야당으로 탈바꿈하겠다 뭐 그런 그걸 세우고 있는데 이 국방위 대비전문 보면 존나 무능합니다. 저도 무식하고. 이거 그 국방위 간 것도 국방위 간 것도 그렇고 네. 유능한 뭐 대한야당 네. 뭐 이런 소리 하는 것도 이거 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당시 후보 시절에 다 하시던 거야. 그렇죠. 유능한 대한야당 그때 얘기 나왔죠. 네. 그다음에 민생정당. 국방위셨죠. 네. 진짜 이 따라쟁이 이 세상에 짓게 하나도 없어. 질 것도 없고 제대로 아는 것도 없고. 하여튼 네 유능한 대한야당 네, 전혀 기대 안 되고요. 네. 네. 자 이제 이어서 그 7월 30일 또 얼척 없는 소리를 하나 했는데 경북 안동에서 이제 그 경북 지역 그 당원 지지자 만남 자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이제 여기 그 자리에서 했던 소리가 당원들이 당의 의사를 표현할 통로가 없다. 그래서 의원들의 번호를 알아내 문자를 보내는 것이다. 당의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어서 욕하고 싶은 의원을 비난할 수 있게 해. 오늘의 가장 많은 비난을 받은 의원, 가장 많은 항의 문자를 받은 의원 등을 이제 뽑아보고자 한다. 자유로운 의사표현 공간을 만들어 당 지도부의 공식 답변도 하게끔 하고 당원의 의사를 물어볼 수 있게 전당원 대회 정기 개최 등을 해볼 생각이다. 당규 있잖아 지금. 아 근데 이거 진짜 큰 거네요. 난 이 내용은 처음 봤네요. 네. 그러니까 가장 많이 욕먹은 의원을 뽑겠다는 거 아니야? 미친 거 아닙니까? 이거 그거지 저기 그 공개적으로 조리돌림하겠다는 거 아니야? 공개 채용하겠다는 거지. 어. 이거 다 가장 많이 비난받은 사람은 이제 이동형이랑 김어준이 공개 채용하겠지. 그렇죠. 미친 새끼지. 옛날에 그래 대선 때 그 김용민이 하겠다고 한 네, 거잖아. 그렇죠. 네. 그걸 당 그죠? 시스템으로 만들겠다는 소리지. 야, 진짜 미쳤. 그리고 이 참고로 단계가 있었잖아. 그리고 단계에서 지금 제일 많이 까인 게 이재명이었잖아. 3년 지난 4년 중에 3년 동안. 근데 그때는 뭐 아가리 닥치고 모른 척 하더니만은 뭐 그냥 당겼어요. 그러니까. 개딸들 지금 판 됐잖아. 그리고- 뭘 새로 만들어? 새로 만들기는. 그리고 자유로운 의사표현 운운하는데 요 관련해서 몇 가지 소식을 한번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뭐 관련해 가지고 보면은 최근에 어떤 분께서 단계에 쓴 이재명에 대한 글에 관해 가지고 그분이 이제 속한 그 지역당에서 전화가 왔다고 해요. 경고장 보낸다고. 단계 이재명 관한 글을 썼더니만은 이재명 비판 글을 썼더니만은 경고장 보낸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지역당에서 그런 뭐 경고장 날린다는 그런 전화도 왔다고 그러고 이것도 참 골 때리지 않습니까 사실? 이재명 비판글 썼다고 왜 경고장을 받아야 돼? 단계에 지금 욕은 못 써요. 어차피 필터링 돼가지고 아시다시피 아 참 그렇죠. 네. 단계에 욕설 그러니까 명예훼손글을 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비판받기 못해요. 근데 그거 가지고 지금 경고장 날린다고 지금 겁박한 전화가 온 거예요. 그 지역위원회에서. 그리고 이제 좀 더 구체적인 소식 하나는 청취자님께서 제보를 해주신 건데 이분이 이제 해외 거주 중이신 청취자십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오랜만에 이제 자녀와 함께 방한을 하셨다고 해요. 코로나 이제 코시국도
연장은 되고 좀 어쨌든 방역은 좀 느슨해졌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공항에서 입국 소속을 하고 있는데 경찰 2명이 갑자기 왔다고 합니다. 덩치 큰 경찰 2명이. 그래가지고 뭔 일인가 했더니면은 명예훼손 명목으로 지명 통보를 고지를 받았어요. 경찰들한테. 그래서 이제 이 명예훼손 사건은 지난 2년간 성남 경찰서에서 이제 검찰로 이관됐다가 광주 경찰서로 이관돼가지고 이분한테 그 지명 통보서가 이제 고지가 된 거예요. 네. 여기서 잠깐 이제 지명 수배랑 지명 통보의 차이가 있는데, 우리는 보통 지명 수배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네네. 지명 수배는 영장 나온 사람,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 나온 사람들, 그러니까 지명 수배자는 보이면은 바로 잡으면 됩니다. 잡아가지고 경찰서로 끌고 가고 구속영장이면 끌고 와서 집어넣으면 됩니다. 근데 지명 통보는 뭐냐? 영장 발부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발령하는 건데, 이 경우에는 그 사람을 만나게 되면은 경찰이 당신 그 지명 통보 됐으니까 출두하세요. 출두하세요. 네, 출두하세요. 네네. 통보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분이 명예훼손 명목으로 걸린 게 뭐냐? 보면 2009년 9월에 다음 댓글입니다. 요거 한번 2020년 9월. 2020년 9월. 요거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네. 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여기 댓글 쓰는 사람들은 이재명 지사가 왜 지역 화폐 발행에 급급하시는지 생각은 해보셨나? 기사는 읽어보고 댓글 다시나. 돈, 원이라는 화폐가 있는데 왜 돈을 써서 발행을 하냐고요? 수수료는 누가 가져가는 거죠? 상품권 깡은요? 조폭 사업이잖아요. 아무리 조폭 변호사 하셨다지만 이건 아닌 듯. 이런 댓글을 쓰셨습니다. 요 댓글에서 명예훼손 쟁점으로 이제 걸 수 있는 거는 조폭 변호사라는 표현인데, 이거 딱 그거 하는 것 같네요. 네, 뭐 되게 무난하잖아요, 사실은 이거. 근데 조폭 변호사라는 표현이 이재명한테 과하냐? 요게 이제 쟁점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그 댓글 쓰신 이 청취자분도 이제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이재명이 과거에 변호사 시절에 다수의 조폭 변호 일을 했잖아요, 실제로. 국제마피아. 네, 그다음에 조카. 한두 건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때 그 기록들을 이제 그 다시 찾아가지고 그걸 정리를 해서 경찰한테 이제 어떤 그 조폭 변호사라고 말을 근거로 제출을 하셨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경찰 조사에서도 그걸 받아들여가지고 바로 무혐의로 이제 풀려나신 겁니다. 이 조사관이 이제 그 담당 조사관이 경찰 조사 중에 이제 이재명 관련 댓글들을 다 지우라고 그렇게 또 이제 권유를 하셨다고 합니다. 또 고소당할 수 있다고. 뭐 다른 식으로 또 엮을 수도 있으니까. 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조사관도 참 어이없어 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 댓글 가지고 누가 명예훼손으로 걸 수가 있어요. 더구나 이거는 일반인에 대한 얘기들이고 정신에 관한 비판인데.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고발 주체는 경기도청이라고 그 경찰관이 이제 확인을 해줬다고 합니다, 당시에. 뭐 구체적인 부서까지 그 어떤 그 고발장에 나와 있었던 것 같은데, 이 고발 주체가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조사관이 이제 그 안 보이려고 가리면서 경기도청 같네요,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는 이재명 지지 관변 단체도 아니고, 네, 뭐 이재명 지지자도 아니고, 네. 야 경기도청이. 네. 야. 이제 이 사건을 겪고 있는 이제 제보자님의 이제 그 말씀은 이재명이 없는 안정적인 세상에서 살고 싶습니다. 살아 있어서 기쁩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참 이제 그 좀 웃으면서 지금 말할 수 있지만은 당시에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자녀분이랑 동반해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오랜만에 기쁜 마음으로 한국에 들어왔는데 공항에서 경찰 2명이 똑 잡는 거야. 덩치 큰 경찰 2명이 와가지고. 그것만 해도 얼마나 공포스럽습니까, 일단. 그렇죠. 그럼 뭐냐 그랬더니면은 명예훼손으로 걸렸대. 이재명 명예훼손건으로. 무섭죠, 사실 그 상황 자체만 놓고 보면은. 진짜 짜증나는데. 네. 그 좀 댓글 읽어 주셨지만은 사실 이걸 뭘로 겁니까? 이걸로 사실 2020년 9월이었으니까 선거법으로도 못 걸고 일단. 그다음에 그러네. 2021년이면 또 모르겠는데. 네. 그다음에 이제 이 말씀하신 글 내용 중에 허위 사실은 없잖아요. 그렇죠. 논평에 가까운 글이니까. 그러니까 허위 사실로도 못 걸고. 그러니까 남는 게 모욕 아니면 명예훼손인데 모욕도 안 돼요. 욕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명예훼손밖에 없는 거예요, 제목이. 아마 이런 식으로 걸리신 분들이 저는 꽤 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 네. 명예훼손으로 결국은 이제 걸 게 없으니까 뭐 하나 겨우 억지로 쥐어짜서 꼬투리 잡아가지고 명예훼손으로 걸었는데 그마저도 소명이 되고 경찰이 봐도 말도 안 되는 그런 건수들이 많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또 이게 이 담당 경찰관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또 고발될지 모르니까 이재명 관련 댓글 다 실시는 게 어떻겠냐. 그러니까 이 건수가 많다는 걸 담당 경찰관도 알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 건수 대부분이 말도 안 되는 억지라는 걸 경찰관도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뒤에서 뭐 지지자인지 밑에 따까리들인지 이지랄 하고 있는데 무슨 당원들의 발언의 자유를 위해서 뭐 또 게시판을 새로 만들어? 그냥 개딸들의 자유를 위한 거지. 개딸들이 의원들 수박이라고 욕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네. 뭐 그랬다 칩시다. 그래 정말로서 이재명은 잘 모르고 자기 밑에 사람들 아니면 지지자들이 이랬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당신들이 이재명 망치고 있는 거예요. 그 대리고발한 사람들이. 그렇죠. 네. 네. 뭐 근데 뭐 저희가 보기에는 이미 망할 사람이랑은 같이 가고 있는 사람들이라서. 그리고 우리 보고 수박이네 뭐네 지랄하는데 내 옆에 사람들이 이딴 걸로 고발당하는데 너 같으면 찍어줄 수 있냐고. 너네 중에 지금 윤석열 욕하다가 경찰서 가는 사람 하나만 나와봐라. 니들 다 지금 나와가지고 개 지랄 떨고 배 까고 뒤집어지고 심하면 몸에 불 지르고 개 난리 칠걸? 그 백은종 같은 인간은 그 저기 용산 앞에서 불 지르고 몸에 불 지른다고 지랄하고 난리 칠걸? 탄압이라 그러고. 이게 정치 탄압입니다. 정청래 이씨. 아우 욕 나올 뻔했어. 잘 끊었습니다. 정청래 야, 야, 이게 정치 탄압이야. 야, 이 쓰레기 같은 인간아. 홍위병으로 하는 정치 탄압. 이재명이 정치 탄압을 당하는 게 이재명이 정치 탄압, 이재명 이름으로 정치 탄압을 하고 있다고 지금도. 뭔 정치 탄압 당하고 있다는 개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참 분노를 잘 참았다. 네, 아직도 당 대표 지지율 1위 후보입니다. 네. 참. 자, 이어서 이제 8월 2일 날은 강원 지원 방송에서 주관을 한 그 당대표 후보자 초청 토론을 했었는데 네, 이번 주부터 이제 전당대회가 이제 본선이 네네. 본격적으로 시작됐고 그렇죠. 지역별로 이제, 연설회도 하고 하고 네. 투표도 하고. 그래서 이제 첫 주자로 강원에서 이제 토론을 한 겁니다. 뭐 딴 사람들 말 들어볼 거 없고 사실 뭐 별로 신통한 말도 없고 하니까 이재명 발언만 자극하게 보면은 민주당의 미래상이 무엇인지 제시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노동소득이 아닌 새로운 소득 체제가 중심이 된 사회가 되어야 한다. 많은 논란이 있지만 기본소득도 그중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지난주에 이제 제가 그 특이점이 온다라는 책에 관해서 잠깐 얘기를 그러니까요. 했는데 반갑네요. 네. 그게 이제 그 지난주에 저자가 누군지 까먹어가지고 그랬는데 레이 커즈웨일이라고 미래학자 아시죠? 아니요. 저는 이름은 처음 들어봅니다. 이 사람도 유명한데 아무튼 레이 커즈웨일이 유명했군요. 2007년에 쓴 책입니다. 특이점이 온다라는 네. 책이. 그래서 이제 2050년에 이제 특이점이 온다고 책에서는 이제 짚고 있는데 그때 되면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그 개인들이 다 생산 도구를 가져가지고 뭐 공산품이 없어지고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떤 사회냐면은 이재명은 지금 노동 소득이 아닌 새로운 소득 체제가 중심이 된 사회가 되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네. 그 얘기가 근데 레이 커즈웨일이 제시한 거는 인간이 노동에서 해방되는 세상이 된다는 겁니다. 2050년 이후가 되면은. 그래서 이제 그때 되면 노동에서 해방이 되니까 기본소득이 필요해진다는 거예요. 국가에서 일괄적으로. 그래도 이제 소비는 돼야 되고 세상은 굴러가야 되니까 그 유통되는 어떤 아니 근데 노동이 필요 없는데 소득은 왜 필요할까요? 노동은 필요 없지만은 개인 간의 거래는 계속 이어지니까 뭐 그래서 그런 거겠지. 거래 수단을 위해서. 아니 노동에서 해방돼서 네가 뭘 만들어서 팔고 그걸 가지고 다른 걸 사면 되잖아. 모두가 생산자가 된다고 뭐 레이 커즈웨일이 얘기했던 거 아무튼 근데 뭐 이때 되면은 저기 인간은 노화에서도 자유로워지고 그다음에 신체에서도 자유로워지고 그다음에 환경 오염도 극복되고 뭐 그렇다고 합니다. 아무튼 레이 커즈웨일이 진단하기로는. 뭐 건방지게 말씀드리면은 이분의 전두엽의 특이점이 온 게 아닌가. 근데 이 양반이 그냥 아주 호황된 소리를 하는 건 아니고 그 동안에 그리고 꽤 좀 그 적중률이 높았기 때문에.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지금 커즈웨일 이 양반은 그때까지 살아보려고 지금 안 죽으려고 건강 관리를 열심히 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레이 커즈웨일이 이제 건강 관리법을 잘 따라하면은 노화도 최소한 억제하면서 정정하게 늙을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분이 합니다. 지금 2050년 바라보고 지금 일단 가시겠다는 네네. 거 아닙니까? 근데 아무튼 이제 이분이 이제 그런 취지로 기본소득을 얘기를 했어요. 이 책에도 보면은. 네네. 근데 무슨 이재명은 지금 당장에 이런 세상이 올 것처럼 뭐 노동 소득이 아닌 새로운 소득 체제가 중심이 된 사회가 되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더 황당한데요. 이거는 심각하게 황당하죠. 네. 그러니까 노동 우리가 맨날 그 얘기했잖아. 기본소득은 그 뭐지? 상위 0.1%가 우리
지구에 필요한 모든 생산을 다 할 수 있을 때 가능한 0.1과 99.9의 사회니까. 그렇죠. 네. 그럴 때가 이제 기본소득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게 바로 노동이 해방되는 사회입니다. 그 0.1이 그리고 자본가가 아니라 AI가 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이재명은 그 사회를 지금 아예 기본소득을 뿌려서 만들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어떻게 유지를 시킬 거냐고 지금에서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전후 관계가 안 맞잖아 이게.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되게 좀 뭔가 좀 비전이 있는 것 같은 뜬금포 소리를 하면은 지지자들은 그냥 깊게 생각 안 하니까 와 역시 이재명 그러고 또 좋아한단 말이죠. 아 앞서가는 사람. 예. 예. 이더구나 당내 경선이니까 이런 소리 하면 잘 먹히겠지. 개딸들한테는 개딸들 막 눈물을 흘리겠지. 수령님. 자 이제 이어서 그 이재명 관련 사망자 지난주에 사망하신 분 네. 그분 이제 추가 소식들이 나와서 이제 좀 정리해봤습니다. 7월 30일 날 이제 강릉 녹색도시 체험센터에서 이재명이 토크 콘서트를 열었어요. 개혁 정치인 이재명 허균에게 길을 묻다라는 제목입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아버지를 여러 명이라 부르는. 그러면서 이제 이 그 사망하신 분 지금은 이름까지 온라인에 나와 있는 상태인데 보도에서는 김 씨라고만 보도를 하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김 씨라고만 얘기하겠습니다. 이제 이 김 씨에 관해서 아무 관계도 없는 일을 특정인한테 엮는다. 나라가 무당의 나라가 돼서 그런지 나와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이 검찰 경찰의 강압 수사를 견디지 못하고 돌아가셨다. 그게 이재명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참 어처구니 없다. 저는 염력도 없고 주술도 할 줄 모르고 장풍도 쓸 줄 모른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세상을 상식적인 세상으로 만들어야 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이제 주술적인 정부라서 그냥 막 엮었다. 네, 막 엮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7월 30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8월 1일 날부터 이제 또 뉴스가 터집니다. 8월 1일 날 브레이크 뉴스를 보면은 제목이 관계없다던 이재명 숨진 김혜경 복화 참고인과 판문점 갔다. 라는 이제 뉴스가 이제 떴습니다. 요거는 최초에 이제 이걸 폭로한 게 가세현 같아요. 사진을 찾아낸 게. 이게 이제 2015년 5월 21일 성남 제안군인회가 판문점 등에서 주최한 안보 체험 행사가 있었는데 이때 당시에 이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과 이 사망한 김 씨가 함께 참석한 사진이 있습니다. 아, 네네. 이게 이제 그 어떤 그 명목으로 참석을 했냐면 성남시 통합방위협의회 소속이라고 합니다. 그게 시장도 이제 통합방위협의회에 소속돼 있고 뭐 전시 및 평상시 통합방위 작전 훈련 및 그 훈련 지원 등을 위해서 이제 민관 군경 등 군경 합동으로 구성된 단체예요. 그러니까 시장도 당연히 들어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그렇죠. 군부대에서도 이제 대표들이 나온 건데 이 김 씨는 성남시 기무부대장 대신 참석한 걸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보면 2014년 12월 18일 날 이재명이 주재한 통합방위협의회 4분기 회의 때도 이 부분이 이제 기무부대 담당관 자격으로 참석을 했어요. 그리고 이후에도 그 두 차례도 참석한 게 있는데 이때는 그 회의 주재자가 부시장이어가지고 이재명이랑 같이 찍힌 사진은 없고, 네. 같이 찍힌 사진은 요 그 판문점 행사랑 요 2014년 그 협의회 네, 4분기 네. 회의 요때 또 사진 두 분이 찍힌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보면은 같은 날 문화일보에서는 그 이동호 그 병역 이동호 그 입원 특혜 랑 네, 국군 수도통합병원에 이 사망한 김 씨가 연관이 있지 않냐는 이제 의혹을 제기를 했어요. 이분이 이제 그 96년도에 하사관으로 부사관으로 이제 입대한 후에 2018년에 원사로 전역을 했어요. 근데 기무대 원사면 사실 장난 아니거든요. 아, 그렇죠. 뭐 일반 부대도 원사 그러면은 한 대령급이랑 맞먹잖아요. 그렇죠. 한 부대에서 그리고 거의 계속 그 부대에서 20-30년 짬을 먹은 거라 가지고 대우 받죠. 네. 장교들은 이렇게 계속 순환을 하지만은 부사관들은 거의 한 부대에 붙박이로 있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원사까지 올라가면은 누구도 못 건드리는 그런 지위가 되죠. 그러니까 사실 보면은 부대장 대신 참석하는 것도 그게 뭐 예외적인 게 아니에요. 부사관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2018년 원사로 전역할 때까지 육군 제300 기무부대에서 이제 부사관으로 활동을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해당 부대는 성남에 있는 특전사령부와 이제 국군수도병원 남성 대체 체력 단련장 이제 성남에 있는 군 골프장이라고 합니다. 네네. 거기를 비롯해서 성남 지역의 방첩 정보 활동을 담당하는 기관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2014년에는 수도병원에서 근무를 했어요. 마침. 아. 근데 이동호가 이제 그 수도병원으로 입원하는 시기랑 이분이 공모하던 시기가 맞물리는 거야, 때마침.
그러니까 좀 그러면 만약 이동호 병원 이번에 특혜가 있었다고 친다면은 이 양반이 개입했을 수도 있지 않겠냐. 다리 같은 거 네. 좀 놔줬을 수가 있죠. 기무부대 원사면은 그 저희 부대 지휘관이랑 되게 밀접한 관계입니다. 실질적으로. 아유, 네. 그럼요. 제가 복무했던 부대도 저는 이제 그 대령이 저는 연대급 부대에 있어가지고 연대 본부에 있어가지고 저희 이제 제가 있던 부대 지휘관이 연대장이 대령이었는데 그때 저기 사단 기무대에서 중상가 한 명이 파견 와 있었어요. 기무병 2명이랑 해가지고. 네. 근데 그 중사가 맨날 그 대령이랑 맘먹었어요. 보면은 그 대령 지휘소 가 보면은 맨날 둘이서 커피 마시고 너덕거리고 있고 말도 존댓말인데 반말 같은 존댓말 있잖아요. 네네. 그런 말 쓰고 그러더라고. 기무사 중사 파워가 얼마나 되길래 대령이랑 맞먹나 싶더라고. 사실 뭐 군대에서 중사라는 계급 자체는 그냥 발에 걷어 채이는 그렇죠. 진짜 뭐 네. 흔해 빠진 게 중사인데 네. 이게 기무대 중사라고 하면 또 달라지는 겁니다. 이게. 완전히 다르죠. 네. 예. 그래서 이분도 상당히 끝발이 있었다. 끝발이 있었고 근데 수도병원에 근무를 했으면은 수도병원장이랑도 좀 맞먹는 사이고 마침 그때 또 보면 요 시기에 수도병원장이 또 예외적으로 딱 한 번 군인사가 아닌 사람이 이제 이때 그 수도병원장이 이제 임명이 됐었죠. 네, 그것도 예전에 다뤘던 적이 있는데 네, 그렇죠. 외분이었죠. 이분이 이제 그 방사선 질환 관리해가지고 전문가였고 마침 수도병원이 그때 이제 암센터를 서로 이제 그 만들면서 이분을 영입했다 그렇게 이제 보여지는데 요분도 이재명이랑 좀 이제 어떤 그 관련성이 있어 보이는 그런 면이 있었고 거기 가천대였나 그랬죠 이분이 그 수도병원장 네, 그랬을 겁니다. 네, 가천대 네. 출신이라고 그래가지고 자 뭐 이런 또 이제 그 연관성이 있어 보였고 그다음에 8월 2일 날은 동아일보 기사를 보면은 숨진 참고인 김혜경 수행비서 영향력으로 산하기업 취업 지인 증인이라고 해서 이제 이 그 사망하신 김 씨의 이제 지인분 인터뷰 기사입니다. 이 기사는 여기서 이 수행 비서는 이제 배비서입니다. 네. 그래서 2017년 김 씨가 이혼한 뒤부터 배 씨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 김 씨가 경기 수원시 영통구의 배 씨 소유의 집에서 3년 동안 거주한 것도 이 때문이라는 거라고 합니다. 뭐 당시에 뭐 다른 증언도 그 주변 사람들 증언도 보면 뭐 부부인 줄 알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죠. 꽤 오래 네. 그 계속 같이 사니까 네. 한 공간에서 그 배 씨 양반도 참 거시기 합니다. 이런 거 보면. 그러니까 네. 결혼을 했는데 신랑은 저기 성남 FC 코치도만. 성남 FC의 스카우터였나 뭐 그랬다고 하고요. 네, 뭐 지금은 이제 다른 구단으로 갔죠. 지금은 다른 구단으로 갔나요? 예, 지금은 다른 구단에 있습니다. 맞죠. 이재명 있을 때만 성남 FC에서 나 보고.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이 한번 이제 그 경과원의 비상임의사로 꽂힌 것도 이제 배 씨와의 그 인연이 작용해서 된 것이라 들었다고 하고, 그다음에 조사 직후에 이제 김 씨랑 통화를 해봤더니만은 뭐 그래서 배 씨와의 관계들이 자꾸 노출되는 게 부담스럽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좀 걱정스러운 그런 모습이었다고. 평소에는 원래 되게 밝고 사람들하고 잘 친해지고 네. 이거 뭐라고 할지 잘 어울리고. 네, 그러니까 되게 프렌들리한 그런 성격인데 되게 어두워졌다고 조사받고 나서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 핵심 내용이 김 씨가 성남 국군수도병원 안에 있는 안보상담소에서 근무했는데 이 의원 아들이 수도병원에 장기 입원하지 않았나 어떤 형태로든 연관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이재명 의원은 모른다고만 한다. 이것도 그 김 씨의 지인께서 말씀하신 네, 그러니까 거라는 그분의 얘기죠? 의견인데 의견. 뭐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충분히. 그렇죠. 여러분 그 인물 관계에서도 이렇게 걸쳐지는 부분이 있는데 때마침 그렇게 이제 그 입원 시기랑 복무 시기가 겹쳐버리면은 충분히 의심해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분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분도 아니고 충분히 병원장한테 한 명 이분 좀 시켜달라고 척탁 넣을 수 있는 위치는 되거든요. 기무부대장이면은 기무부대 파견대장이면은. 자, 그래서 이제 김 씨가 전역 이후 2년여 가량 방황하다가 올 초부터 경기 성남의 작은 유통회사에서 일을 시작했다. 성격도 밝고 사람들과 어울리길 좋아하는데 믿어지지 않는다. 배 씨 역시 사망 소식을 듣고 거의 넋이 나간 상태였다. 그러니까 이제 갑작스럽게 죽을 이유를 못 찾겠다는 거죠. 그렇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이제 한겨레가 8월 4일 날 오랜만에 좀 기사다운 기사를 쓴 것 같아요. 이재명 관련해서는. 네.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이제 이재명의 말복고기를 짚었는데 여기 보면은
8월 1일 날 JTBC가 이제 김 씨가 김혜경 선거 일정을 함께하는 운전기사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측에서 답하기를 김혜경 차량 운전기사는 전혀 다른 인물이다. 그거 너희 허위 보도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8월 3일 날 JTBC가 다시 이제 후속 보도로 이재명 측에서 김 씨에게 운전기사 월급과 활동비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지급했다는 정치자금 지출 내역을 보도를 했습니다. 야, 이거 많이 까줬어. 1,580만 원이야. 1,600만 원으로 했어야 되는데. 3개월간 그랬다는 거죠. 예. 3개월간인데 이제 3개월간 일하고 그 1,580만 원이 둘로 쪼개서 1,200이랑 한 380 이렇게 두 번이 끝냈습니다. 네. 그러면 하나는 월급이고 하나는 활동비였나 보네. 3개월치 월급이 1,200이야, 활동비가 380. 뭐 그렇게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네. 그랬더니 이제 이재명이 이제 말을 바꿉니다. 김 씨는 배우자실의 선행 차량 운전자였다. 선행 차량 운전자라는 것도 존나 웃기죠, 사실은. 어처구니가 없죠. 네. 무슨 경선 때 선행 차량이 왜 다녀? 그러니까 대선 후보도 아니고 심지어 네. 그러니까. 경선 후보인데 네. 참 별 오버지를 다 했다. 자, 이제 한겨레에서는 그래서 이제 이런 말 바꾸기에 대해서 이제 꼬집고 있는데 그러면서 옛날 이제 사례를 또 가져옵니다. 작년 대장동 개발 의혹이 불거지지 않기 유동규와의 관계에 대해 그 사람이 내 선거를 도와줬나 아니면 사무실 집기 사는 걸 도움받았나 이렇게 이제 이재명이 변명을 했어요. 그랬는데 하지만 이제 후속 보도가 잇따라 나왔죠. 유동규랑 관계 있는 거라고. 그랬더니면은 성남시장 선거를 도운 것은 맞지만 경기도 와선 딴 길을 갔다. 뭔 딴 길을 가? 유동규가 경기 관광공사인가? 그거 유동규가 사장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도 하고 애초에 자기가 했던 말을 이렇게 쉽게 뒤집을 수가 있나? 뭐 성남을 뭐 선거를 도운 것은 맞지만, 근데 불과 며칠 전에는 막 내 선거를 도와줬나? 그러니까 사무실 집기 사는 걸 뭐 도와줬나? 그러니까 참 대단합니다. 이런 거 보면은. 그러니까 기자들이 이런 식으로 자꾸 옛날 말 바꾸기를 계속 짚어줘야 돼. 맞아요. 짚어야 돼요. 이게 저는 이재명 비판할 수 있는 가장 큰 지점이 사실은 이거라고 보거든요. 지금 뭐 이제 사실관계는 경찰 수사에서 나눈 거니까 경찰이나 검찰이 수사할 일이고 언론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이런 지점이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물론 지금 뭐 김씨 죽음 같은 경우에 이제 많은 취재를 통해서 그 드러나고 있는 사실들이 있긴 하지만 어디까지나 의혹 제기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말 바꾸기는 명확한 사실을 가지고 비판을 하는 거잖아요. 이것만 해도 할 거 엄청 많죠, 사실. 네. 자, 근데 이걸 우리 붙드는 우리 찐명 정성호 의원, 네. 그 박지훈의 YTN 라디오 박지훈의 뉴스킹에 출연을 해가지고요. 제목이 존나 좋시네. 네. 그래서 이제 피해 실드를 치는데요. 네. 뭐 수사한 지 오래됐는데 응? 이거 뭐 돈 얼마 되지도 않는다. 1,000만 원도 안 되는. 네, 1,000만 원도 안 된다. 네. 그런데 이걸 가지고 100군데 이상 압수수색하고 네. 그러니까 과잉 수사라는 말을 하고 네. 싶은 거죠. 그리고 네. 뭐 그 저인망식 수사 어떻게든 별건 찾아가지고 더 털려고. 네. 그래서 이게 정치 개입이다. 이런 것으로 지금 프레이밍을 하려고 하죠. 그렇죠. 네. 프레임질을 딱 시도를 하는데 일단 1,000만 원도 안 되는 거 틀렸습니다. 지금 배 씨 월급까지 지금 횡령으로 봐야 돼요. 아 그럼요, 봐야죠. 배 씨가 실제로 시청에서 그 시청 직원으로 근무한 어떤 그 근거들이 남아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영문에 기록을 남긴 게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그 월급 명세서라고 해야 되나? 네. 그거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그렇죠. 뭘 무슨 명목으로 받았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죠. 지금 일단 뭐 업무일지 관련 뭐 이런 게 없다는 거 아닙니까? 성남시 측에서는 남아 있는 게. 뭐 생산된 문건도 한 건이 없어요. 배 씨. 네, 맞아요. 네. 네. 그런데 백브리핑에서 미국 여행 간 거. 배낭여행 지원받아서 다녀온 거. 네네. 그 100여 명인가가 다녀왔는데 그 중에서도 유일하게 기록이 없죠. 보고서를 안 쓴 네. 단 한 사람. 네. 배비서. 완전 용발이 통뼈라니까. 그러니까. 정말 그 성남 시청 내에서는 치외 법권이야. 언터처블이야, 언터처블. 그리고 과잉 수사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또 1,000만 원 있잖아요. 이 1,000만 원이 그 경기도에서 왜 자체 감사했잖아요. 네. 거기서 나온 거지. 네, 거기 나온 액수가 한 800만 원 되거든. 네. 그게 딱 그 제보자 A 씨 분이 넘긴 자료. 네. 그게 이제 한 11만 원 해가지고 딱 곱하기 몇 하면은 네, 딱 네. 한 800 얼마 나와요. 네, 네. 경기도에서 딱 그것만 얘기한 거야. 네. 그거에 빗대서 지금 1,000만 원도 채 되지 않는다 이렇게 한 건데 여기서 우리는 경찰이 지금 하고 있는 수사가 옛날과 다르게 과잉 수사가 아니다라는 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쵸. 옛날 같았으면은 지금 현재 의심되고 있는 액수부터 까버려요. 존나 뻥튀기해서 까죠. 예, 까죠. 네. 언론에서 그러면 막 뭐 이재명 뭐 1억 뭐 매덕 예, 예. 뭐 그렇게 나오는 거지. 그렇죠. 횡령 의혹 네. 막 이렇게 그러니까 뭐 당장 쉽게 부풀릴 수 있는 게 김영희 앞으로 그 딸린 관용차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횡령으로 들어갈 수 있거든. 그러면 신차 가격을 반영해가지고 횡령액에 집어넣어도 되는 거야. 그렇죠. 보도할 때는 그러면 차값 한 대만 집어넣어도 몇 천만 원 뛰잖아요. 네. 그다음에 돌아가신 김 씨, 우리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분이 참고인 소환 조사 받았다는 거 알았잖아요. 그렇죠. 이미 다 소환하기 전부터 소환 그렇죠. 임박, 막 김혜경 예. 배소연 내연남 소환 임박 이런 식으로 기사가 뭐 뜨죠. 그럴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과잉수사라고 했겠지. 그렇지. 할 수 그러면서 할 수 있었겠지. 기자들 몰리고 그렇죠. 막 포토 좀 만들어 주고 이런 게 과잉 수사입니다. 과잉수사. 옛날에 있었던 그렇죠. 언론 플레이죠. 언플을 하는 거고. 근데 그렇게 안 했잖아. 지금 진짜 선진화된 거예요, 제대로. 그렇죠. 많이 바뀐 거죠. 그럼요.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정성호가 좀 언론 탓을 한단 말이죠. 또 언론 탓하고 뭐 검경이 과잉수사 한단 말이죠. 이러면은 검경도 그렇고 언론도 그렇고 씨발 저 새끼 족같이 말하네 그러고 더 빡쳐가지고 더 깊게 파고들 여지만 생기는 거죠. 억울해 끄는 거죠. 이거 말하자면 검경에. 일단 지금 당장 JTBC가 하고 있죠. 그렇죠. 이 악물고 지금 딱 네. 기사 써버리죠. 그리고 그것도 백브리핑에 따르면 지난주에 그 이재명이 말한 그 언론 탓. 네. 저소득층 네. 언론 탓. 그거에 좀 그 언론인들이 상당히 빡쳐 있다고 합니다. 그 말에 대해서. 또 저렇게 남 탓한다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도 더 열심히 수사하는 면이 있다고 해요. 그리고 저는 이제 거기다 한 가지를 더 추가하고 싶습니다. 네. 이게 이제 이재명이 국회의원이 되긴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가용 가능한 이전이 경기도지사나 성남시장 할 때처럼 그렇죠. 그렇게 안 나오죠. 안 나오죠. 네. 성남시장하고 경기도지사 할 때는 그 시비와 도비가 있잖아. 그렇죠. 예, 행정비, 네. 행정비가 있어서 그거 이렇게 싹 돌려가지고 뭐 친구비도 좀 주고, 그렇죠. 응? 그다음에 그 수익 사업도 떼줄 것도 있고, 뭐 그러니까. 광고비도 좀 주고 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의원은 그거 못 하거든요. 그렇죠. 보좌관 자리에 몇 명 꽂는 거밖에 못 하지. 기껏 이제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법인카드 좀 쓰는 거밖에 없어. 나경원이 했던 것처럼 하루에 기름 50번 넣기 그런 건 알겠지 뭐. 많이 해봤자. 그거 가지고는 이 수많은 기자들과 또 기레기들의 이 니즈를 충족시켜줄 수가 없다. 그래서 동규가 사라졌구나. 그럴지도 모릅니다. 불쌍한 동규. 그럴지도 모릅니다. 자, 그래서 참 이런 식으로 이제 정성호 같은 인간은 또 말도 안 되는 프레임을 씌우고 있는데 결국은 이거는 언론의 어그로만 더 끌게 된다. 검경이 어그로도 더 끌게 되고 그래서 이게 과연 이재명한테 도움되는 말일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자기들 지지자들 향해서만 이렇게 말해가지고 내부 단속을 할 수 있겠지만은 전당대회용이죠. 그렇죠. 근데 그 이상의 오히려 그 크게 보면 오히려 악효과만 끼칠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발언들도. 이게 그러니까 이재명의 결말은 언제 오느냐의 시기의 문제지 올 것은 오게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최대한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렇죠. 아유, 바람하지 않죠. 날도 꿉꿉하고 예. 밖에 나가면 더워 죽겠는데. 당장 오늘 밤이라도 왔으면 좋겠죠. 그렇죠. 예. 바로 그러면 그냥 탕수육 시켜가지고 아유, 그냥 빼가래 한잔 하게. 해야지. 예. 자기 중국집에서 하자고. 탕수육으로. 탕수육으로. 골다리 밑에 가가지고 소주나 까자고. 돈도 없는데. 자 이제 마지막으로 평산마을 소식 짧게 전달해드리고 끝내겠습니다. 뭐 어제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7월 30일 날 대통령께서 이제 얼마간 휴가를 떠난다고 하셨고, 뭐 저기 인스타에는 사진을 안 올라왔는데 여러 경로로 사진들이 좀 나왔어요. 제주도에 이제 가셨고, 뭐 둘레길도 가시고 뭐 수영도 좀 하시고. 네, 한라산도 다녀오셨죠. 네. 그것도 둘레길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면서 이제 예. 뭐 그 티셔츠를 여러 번 갈아입으셨는데 그것들이 또 다 인템이 돼가지고 지금 품절되고 좀 또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참 이렇게 훈훈한 와중에 그 평산마을에서는 8월 1일 날 도예가 박진혁 씨, 도예가가 한 분이 아니더라고요 평산마을에. 아 그렇군요. 네. 그 저번에 그 마을 주민 대표라고 이렇게 동영상 올리신 분은 뭐였지? 아무튼 그분은 또 다른 분이시고. 아 맞다, 그랬네요. 예. 이 박진혁 씨는 또 이제 그 혐오 장사치들을 향해 가지고 대형 스피커 설치해서 이제 음악을 틀었어요. 그게 또 미스터 프레지던트야. 좀 이에 관해서는 사실 좀 그렇죠. 그 저기 윤가피 씨가 참 잘 꼬집으셨던데 그 노이즈 캔슬링은 같은 소리를 그쪽 방향으로 튼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중간에 있는 사람은 두 배로 시끄러워.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이제 박진혁 씨도 그 점을 좀 이제 느끼셨는지 8월 2일 날은 다시 이 스피커를 봉인한 걸로 보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만 판단 잘하신 거고 그 빡쳐가지고 이렇게 노래 크게 트는 거 그 심정 왜 모르겠습니까? 저도 이런 거 해봤거든. 옛날에 저희 집이 대구에 살 때 바로 옆집이 큰 교회였는데 아무튼 금요일 밤에 심령 대봉이면 밤새도록 잠을 못 자 시끄러워서. 그러겠다. 그래가지고 어느 날 하도 짜증이 나가지고 그 베란다 쪽으로 스피커 다 끄집어내가지고 판테라 노래 막 들고 좋다. 교회 사람한테 뻑큐 막 날리고 그랬거든. 근데 그러면 동네 주민한테 민폐죠 사실. 그러면 안 되지. 예. 죄송합니다. 저기 서구 평리동 금아파트 주민 여러분 이제라도 사과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번 주 소식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 주가 어느 지역이더라? 그 전장대 일정표만 또 소개시켜 드린다고 했는데 깜빡했는데 다음 주에라도 다시 일정을 말씀을 드려야겠다. 네네. 그렇게 하도록 하죠. 네. 네, 그래서 뭐 계속 이재명이 또 무슨 소리를 하게 될지 네. 그리고 저격을 정말 날카롭게 잘해야 이재명이 헛소리를 합니다. 박용진 의원 힘내시기 바랍니다. 네, 좀 잘 짚어가지고 쟁점을 네. 잘 잡고. 대선 때처럼 잘해봐요. 잘 좀. 네. 대선 그 경선 때 잘했는데 뭐 대단 아직 안 돼- 좀 모자라게 느껴집니다. 되든 안 되든 잘하면 찍어줄 테니까 열심히 하십시오. 네네. 자, 그럼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